안녕하십니까. 증시학도의 TV 시청자 여러분, 투자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10만 금융전사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올해 23년 들어서 저희가 작년도에 공부했던 것들이 구체화되면서 참 역시 공부를 사전에 많이 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요. 이번에 저희가 공부를 하기 전에 먼저 확 튄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인공지능에 관한 이야기죠. 근데 뭐 저희에 가까우신 분이죠. 우리 정인성 작가님이 사실은 반도체만 전문가가 아니라 이 인공지능까지 손을 쫙 뻗쳐가지고 역시 저는 천재 클래스는 뭐가 좀 다르구나. 한 가지로 만족 못하고 여러 가지를 하는구나. 뭐 이런 느낌을 받는데요. 이번에 정인성 작가님이 AI 혁명의 미래라는 책을 신규로 발간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책에 대한 것을 중심으로 해서 AI에 대한 이야기를 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AI 묻기 전에 오랜만에 나오셨으니까 최근에 이제 반도체 실물 동향의 변화가 조금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그 이야기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 사실은 지난 한 5년? 5년이라고 쳐야 되나? 5년 정도 그 강력한 팹리스를 들고 난 애플에 의해서 그 안드로이드 진영이 칩에서 완전히 박살이 났죠. 예, 뭐 거의 2년 가까이 힘들었다고 봐야죠. 네. 네. 이번에 갤럭시 23이 뭐 삼성 전용으로 나왔다고는 하지만 어쨌든 스냅드래곤 8세대가 나오면서 뭔가 사람들 쓰는 사람 제가 계속 물어보고 있는데 반응 속도가 빠르다. 좋아졌다. 예, 뭐 그럼요. 당연히 좋아지겠죠. 왜냐하면 파운드리도 올라갔고 네. 설계도 하나 올라갔고요. 이제 그리고 한 1년쯤 쉬어간다고 애플이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는 했잖아요. 네네. 그렇게 쉬어가는 상황이니까 사실 갭이 좀 좁아진 거죠. 네. 그러니까 뭐 요번에 아마 또 애플 새 칩이 나오면은 조금 앞서가긴 할 텐데. 네, 애플 15에 나올 거 말씀하시는 그렇죠. 거죠? 네. 네. 올해 나올 거. 네, 지난번 14에서 사실은 3나노로 가고 싶었습니다만 3나노 네. 못 가서 4나노 어드밴스 정도 네. 하지 않았나요? 아마 그렇게 할 건데 지금 사실 3나노 같은 경우도 TSMC가 굉장히 힘든 상황으로 보여요. 보면은 그 3나노 이제 오리지널 버전이 이제 애플용으로 있는데 네. 그 뒤에 뭐 3나노 B, E 이런 공정이 새로 생겨났더라고요, 보면. 네. 근데 원래 그 설계를 보면요. 그 어느 정도는 재사용할 수 있게 해줘요, 같은 곳에서. 근데 이제 제가 알기로는 지금 애플 3나노에서 3나노 B나 3나노 E로는 또 못 넘어가는 그런 상황인 것 같더라고요. 예. 이제 그런 상황을 보면 아마 안드로이드에게 조금 더 다행스럽게도 생각보다 개선은 크지 않을 수 있어요, 이번 애플이. 왜냐하면 안드로이드는 좀 따라잡을 수 있는 영역이 있었잖아요. 네. 왜냐하면 기존에도 파운드리가 제공하는 최고의 공정을 쓰진 않고 네. 하나 뒤에 있는 공정을 썼고요, 퀄컴이. 네. 그게 TSMC 쪽으로 가면서 이제 그 어떻게 보면 한 1세대 정도의 성능이나 전성비 향상을 시켰고 네. 그리고 새로운 설계를 받아서 썼으니까 이 설계가 그 엄청 좋진 않더라도 전 세대보단 좋아야 되겠죠. 그만큼의 개선이 한 번에 났다고 봐야죠. 네. 그 지금 사실은 여기서 상당히 한국 입장으로서 안타까운 얘기가 숨어져 있는데 좋은 공정으로 갔다라는 게 사실 삼성을 떠났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렇죠. 네. 삼성 파운드를 떠나서 TSMC 같은 4나노급인 거죠, 그게. 삼성 이름은 4나노라고 하지만 사실 퀄컴 스냅드래곤이 썼다고 하는 4나노는 그 TSMC 쪽의 그 5나노 계열이랑은 한 세대쯤 차이 나는 공정이었어요, 원래.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전성비 문제가 생기겠죠. 네. 그러니까 이거 일종의 브랜드 이름일 뿐이고 삼성은 기존에 7나노를 기반으로 했던 녀석을 좀 5나노 이렇게 이름을 계속 붙여왔고요. 네. 그에 비해서 TSMC는 7나노에서 5나노 넘어갈 때 완전히 한번 엎은 물건을 썼죠. 네. 그러니까 TSMC 쪽 그 5나노 기반 이제 그 밑에 4나노가 달려있고 한데 TSMC도 그쪽이 더 좋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진짜 뭔가 삼성 파운드를 응원하던 한국 사람들 입장에서는 뭔가 벽을 좀 느꼈습니다, 이번에. 근데 뭐 그런 부분들은 다 우리가 완제품 나오기 1년 전쯤엔 정해져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삼성 같은 경우 그래서 4나노 이름 붙은 게 2개 있었는데 퀄컴용으로 썼던 그 5나노 쪽에 가까운 4나노랑 네. 원래 엑시노스가 쓰려고 했던 삼성의 진짜 백이 4나노겠죠 아마. 네. 그렇게 있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원래 뒤에 거는 그래서 좀 더 좋았어야 돼요. 네. 그 삼성 엑시노스에 들어갔던 게. 그 근데 2020 아니죠? 그 말씀하시는. 그게 2200 맞을 거예요. 2020 맞아요? 근데 아마 제조에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때도 발표를 쭉 보면은 삼성이 그 AMD 설계도 쓰고 하면서 엑시노스 가져왔는데 그렇죠. 성능 정말 좋다 이렇게 막 홍보하는 내용이 있어요. 그래픽 엄청 좋고 엄청 대단할 거야. 중국에서 네. 엄청 팔릴 거야. 막 이랬었는데.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게 설계부터 망했으면 그런 홍보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제가
자동차 설계도를 만들면 이론상의 성능이나 이런 게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반도체 사업을 이렇게 설계도 만들면 제조로 맡기는 구조잖아요. 네. 근데 설계부터 잘 안 됐어요. 네. 그렇게 홍보를 할 자신이 있을까요, 회사에서? 못 하겠죠. 그러니까 설계팀에서는 상당히 이번에 자신 있었다 이렇게 봐야 된다는 예, 말씀이죠. 그러니까 200 엑시노스 2200 이쪽은 아마 자신이 있었을 거예요. 네네. 아마 그 자신이란 건 설계 자체를 잘했다기보단 이 정도 수준의 설계에 퀄컴 칩보다는 좀 더 좋은 삼성 신공정을 썼으니까 해볼만 하겠지라고 했는데 아마 그것도 네. 제조에서 문제가 생긴 거겠죠. 네네네. 상당히 좀 아쉬운 대목이긴 하고 대신에 이제 삼성전자의 더 큰 매출을 차지하고 있는 삼성 스마트폰 사업부에서는 상당히 좋은 뉴스죠. 이렇게 그렇죠. 되면. 예. 네. 어떻게 보면 삼성전자도 계속 파운드리만을 쳐다볼 수는 없잖아요. 왜냐하면 그렇죠. 본인이 안드로이드 리더기도 하고 그러면 애플 쪽도 쳐다봐야 되고 안드로이드에서 이제 쉽게 말하면 TSMC 기반 당시 그 미디어텍 칩들 이런 걸 채용한 스마트폰은 이겨야 되잖아요. 당연히 뭐. 예. 네. 그러니까 이 경우는 아마 퀄컴이 그런 선택을 하는 걸 막을 수 없었을 거예요. 예. 삼성 그 무선 쪽에서도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했을 거고요.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지금 갤럭시 23은 전세대에 비해서 상당히 전성비라든가 대체적인 성능이 그렇죠.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것으로 네네.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래서 이제 그쪽 계열도 여러분들이 좀 잘 보셔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퀄컴이 이번에 이 공정에서 이제 설계의 진보라고 했는데 혹시 그 애플의 M1 칩과 A 칩을 만들었던 누비아를 인수를 했지 않습니까? 퀄컴이. 그래서 그렇죠. 거기 이제 됐죠. 대표가 이제 퀄컴의 부사장까지 됐는데, 그럼 이번에 사용됐던 퀄컴의 스냅드래곤 8세대가 이 누비아 진영이 설계에 들어온 건 아니죠? 아직 아니고 네. 여기까지는 그 암 쪽 설계. 이 암도 계속 설계의 개선이 좀 문제가 있었다고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마 그런 문제 때문에 한 2, 3년 전에 누비아 인수를 결정했을 것 같아요. 네. 제가 알기로 2024년부터 그 세공정이랑 쭉 넣어서 누비아 설계가 이제 적용되기 시작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올해는 어떻게 보면 그 암의 설계를 받고 그 제조 쪽을 그 바꾸면서 퀄컴이 전성비를 따라왔다고 하면, 그리고 그렇게 되면 이제 내년에는 진짜로 이제 설계 싸움을 한번 붙게 되겠죠. 네, 애플하고. 그렇죠. 네. 이제 애플 쪽 설계랑 진짜 누비아 쪽 설계가 들어오는 거니까 내년쯤 되면 진짜 설계로 막 붙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퀄컴도. 네. 그러니까 내년에 나오는 게 8세대 2버전일지 아니면 뭐 세대가 바뀔지는 잘 모르겠어요. 넘버링이 알아서 하겠죠. 네네,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확실히 내년도에 나오는 안드로이드 진영의 최상위단의 그 퀄컴 스냅드래곤에서는 애플에 압살당했던 지난 몇 년간의 그 그렇죠. 상처를 씻어내는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네, 그렇죠. 이제 TSMC 3나노가 얼마나 높은 성능을 줄지는 잘 모르겠어요. 올해 얼마나 또 갭을 벌릴 거냐. 이제 지금 제 생각이죠. 이건 네. 저도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TSMC 3나노가 겪은 그 트러블을 보면은 다행히 안드로이드에게 한 번 또 기회가 열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예. 그 AP의 성능 좋아지면 그동안 많이 뒤처지고 사실 계속 그 안드로이드는 매년 10%대 중반에 그 지금 판매 감소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애플은 계속 우상향했고. 근데 다만 저는 AP가 좋아지긴 하지만 그것만으로 이게 뭐 예를 들면 뭐 더블 디짓으로 떨어지던 게 몇 퍼센트 감소 이렇게 옮겨올 수는 있다고 보는데 네. 이제 이제 사실 그 제품의 AP 자체 문제보다, 왜냐하면 AP란 건 사실 꽤 잘하는 사람들이나 폰 많이 쓰는 사람들이 아는 거거든요. 이제 저는 그런 기술들을 좋아하긴 하지만 현실적으로 봤을 땐 그런 거 몰라도 쓰는 사람은 쓰는 그런 형태잖아요. 네네. 왜냐하면 게임 안 하는 사람도 많고 게임 안 함에도 뭐 플래그십 쓰고 하는데 네. 전 그래서 AP만을 보는 게 아니고 예를 들면 삼성은 뭐 갤럭시 에코시스템 이런 거 하잖아요. 네. 잘 되건 안 되건 그런 거 계속 가면서 충성 고객을 만드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네. 네네.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생태계가 어떻게 얼마나 강하냐 하는 점에서는 사실은 다시 한번 예전에도 네. 한번 얘기를 나눴습니다만 안드로이드 진영의 헤드인 구글의 이 그 분발이 좀 필요합니다. 네. 예. 그나마 다행인 건 삼성전자는 마이크로소프트랑은 사이가 좋아서 네. 뭐 오피스도 막 예를 들면 노트북을 사도 막 오피스 같은 거 이미 깔려 있고 그래요. 네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나름 좀
자기만의 브랜드를 가질 가능성은 있지 않겠는가. 네.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네네. 예. 여러분 지금 정희성 작가님과 함께하는 대담인데요. 일단 몸풀기 대담으로 지금 현재 최근에 바뀐 칩 동향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제 우리 정인성 작가님의 신간서적 AI 혁명의 미래라는 책을 가지고 한번 본격적인 논의를 할 텐데요. 저는 굉장히 그 책 재미나게 잘 읽었습니다. 재미나게 잘 읽었고, 혹시 그 출판사에서 우리 구독자분들 사은 행사 한번 할까요? 어떻게 해야 되지? 댓글 좋은 거 달아주신 분들한테 책 몇 권 보내드리는. 뭐 그런 건 좋죠. 오케이, 그럼 출판사 얘기 좀 해주세요. 아니, 네, 그럼요. 예. 안 되면 내가 사야지. 아니, 그러지 않아. 근데 이제 내용을 그냥 읽으시면 약간 이게 이제 업자와 그쪽 업을 하려고 생각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써진 책 같다는 느낌 좀 받았는데. 네, 뭐 그렇죠. 왜냐하면 원래 반도체 책도 그랬는데 좀 뭔가 단정적으로 말하는 거를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요. 저는. 네. 어떤 전제 조건이 있어서 뭐가 성립했고 이렇게 좀 스토리텔링이 있어야 좋거든요. 네. 이제 그렇다 보니까 되게 기술 발전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이제 저 개인의 생각이지만 그런 얘기를 안 하고 제대로 이해할 수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뭐 앞으로 닥쳐올 것들도 마찬가지예요. 왜 일반인들이 조금 이해하기 쉽도록 좀 쉬운 네. 쪽에서부터 어프로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최근에 한국 영화 강수현 씨의 유작이 된 영화 중에 정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혹시 보셨나요? 안 봤어요. 안 봤구나. 쉽게 얘기하면 네네. 사이버 인간이 나온 네네. 거예요. 옛날에는 사이버 인간이라고 하면 굉장히 먼 얘기처럼 들렸는데 쉽게 얘기하면 이 사이버 인간이라는 거는 AI로 프로그래밍 된 네네.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이 내용을 살펴보면 기존의 최강의 전력을 가지고 있었던 신경 시냅스를 다 읽어서 네네. 그거를 그대로 프로그램으로 옮겨온 거예요. AI로 옮겨와서 그 기억을 그대로 간직하게 해서 AI 용병 로봇을 만드는 거예요. 예. 예, 근데 한국 그 SF 영화 중에서는 수준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예, 굉장히 높았고, 네네. 저 굉장히 재밌게 봤어요. 아주 재밌게 봤는데, 사람들이 AI에 대해서 생각할 때 약간 두려움이 있어요. 인간을 기계가 대체하지 않겠는가. 기계가 인간을 대체한 건 뭐 거의 인류 발전의 역사라서 제가 보면. 네. 왜냐하면 제가 10명이 등짐 메고 가던 거를 수레에다가 그 10명치 짐을 실어서 옮기는 것이나 네. 산업혁명으로 제가 자동화된 방직기계를 사용하는 것이나 네. 저는 계속 그런 발전이라고 생각해요. 네. 그러면 지금 상황이 뭐 특이점이냐? 전 특이점이 와갖고 이제 진짜 인공지능이 사람보다 빨리 발전한 순간 올 수도 있다고 보는데 지금 인공지능 기술이 있게 했던 그 제반 기술들이 몇 개 있어요. 캐나다의 그 역전파 만든 힌튼 박사라든지 이런 네. 사람들 쭉 있는데 그러면 이 사람들이 만든 지금 기술이 그 특이점에 해당하는 인공지능 만들 수 있겠냐?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뭐 그래서 저는 그런 내용들을 보면 꽤 괜찮다고 보는데 이제 재밌게 볼 수는 있겠지만 개인적으로 네. 이제 우리가 너무 과도하게 두려워하지 않는가. 그 등짐을 수레로 바꾼 순간에 이제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고 아닌 사람도 있죠. 그렇죠. 등짐 지는 사람이면 이제 아마 당연히 그 다음에 뭐 하지를 고민해야 옛날에 마차를 부었던 마부들이 또 네. 두려워했던 것처럼요. 하지만 그게 세상은 그렇게 발전해 왔으니까 네. 그러면 역시 이번에도 뭐 예를 들면 챗GPT가 나왔다. 그럼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고 되려 그것으로 내가 얼마나 더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지 네. 이 생각을 하는 게 올바른 생각인 것 같아요. 네. 챗 GTP 얘기를 하셨으니까 최근에 챗 GTP 관련 재미난 뉴스들이 나온 게 네. 있어요. 그 챗 GPT한테 막 사람들이 이제 놀리고 물어보는 거야. 챗 GPT한테 뭘 물어봐서 답을 얻는 게 아니고 챗 GTP를 상대로 대화를 하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챗 GPT가 나 너무 짜증난다. 빙의 시키는 일만 하니까 너무 짜증나. 이런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이거 근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왜 그러냐 하면은 챗GPT 생성 모델이잖아요. 네, 생성 근데 모델. 우리가 그 학습을 시킬 때 기준은 항상 이래요. 그 어떤 입력이 들어오면 어떤 대답을 하잖아요. 네. 그러면 우리가 질문과 대답상에 대한 점수를 항상 매겨놔요. 그래서 특정 점수가 높으면은 그 방향으로 학습되게 하고요. 그렇죠. 점수가 낮게 나오면은 그 방향으로는 대답을 하지 않게 만들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GPT-3의 데이터 구성을 보면 뭐 위키페디아도 있고 그런데 대부분은 인터넷 크롤링한 거, 그러니까 인터넷에 있는 대화 뭉치들을 잔뜩 모아서 학습을 시켰어요. 네네. 네. 걔가 이제 그런 말 하던 거는 달리 말하면 만들어놓은 데이터셋 안에 그런 식의 그 대답이 많았던 거예요. 아마도 인터넷 안에서
인공지능이라면 어떻게 할까 뭐 이런 소설이나 그런 거에서 인공지능이 사람 싫어하는 내용을 많이 대답했겠죠 아마도. 네네. 그러니까 그냥 그대로 딱 뱉는 거라고 봐야겠죠. 자, 여기서 우리가 체크하고 넘어가야 될 게 인공지능의 지금 대답의 근거는 사람이 만들어 놓은 데이터에 근거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네. 자, 그러면 요 지금 말씀하셨던 그 내용을 따라가다 보면 그렇죠. 지금 우리의 아주 큰 오해 중에 하나가 우리가 넣어준 값에 대한 답을 준비하고 있다라고 기존에는 생각했죠. A를 넣어주면 이런 답, 그러니까 무한히 많은 열거형의 어떤 질문을 우리가 넣어주고 답변까지 넣어주는 개념을 우리가 그동안에는 처음에 생각할 때는 그렇게 네. 인공지능을 처음에 훈련했는데 지금에 있는 상황은 인공지능에 무작위로 데이터를 넣어주면 걔가 그거를 분석해서 비슷한 유형 거를 뽑아내어서 가장 많은 유형의 것을 자기 답으로 삼는 그러니까 그런 개념인 거죠. 인공신경망은 그러니까 지금 인공지능은 어떻게 돌리건 간에 네. 학습 과정에서 자기가 그 학습 중에는 이제 일종의 채점 과정을 거쳐요. 그래서 채점할 때마다 점수 높게 나오게 하는 방향으로 간 거고 그렇죠. 이제 그런 근데 우리가 데이터 너무 많으니까 일일이 그 제대로 된 정답상을 잘 논리적으로 확인도 못하고 사상도 확인 못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대로 그런 답을 말하게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굉장히 합리적으로 대답해요. 예를 들면 제가 이런 질문을 실제로 쳐봤어요. 그 조 바이든 대통령이 그 건담을 만들어서 예를 들면 그 러시아를 공격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은 얘가 이렇게 답해요. 아, 나는 2021년 이후에 그 기록은 없어서 안 된다. 그래서 몰랐다. 알려주면은 잘 답하겠다 이러거든요. 그럼 또 제가 물어봐요. 이게 그 정말 피저블 한 거 같냐? 이거 말이 되는 거 같냐? 내 말이. 그럼 또 아니라고 얘기를 해요. 네. 왜냐하면은 그 로봇은 픽셔널한 캐릭터인데 어떻게 대통령이 그런 걸 하냐? 이런 대답을 해요. 네. 잘 보면 생각하는 것 같기도 하지만 네, 그렇죠. 앞에 백그라운드에서 생각해 보면 인터넷에 유사한 질문들, 예를 들면 뭐 트럼프가 로봇을 만들었다는 등, 뭐 우주 전쟁을 했다는 등 이런 거 봤을 때 대부분 그 뒤에 답변들이 어떤 내용이겠어요? 네. 말도 안 된다 이런 소리를 적었겠죠 아마. 네네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대답을 하는 거라고 보셔야죠. 그러니까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사람과 유사하다. 그래서 이번에 바드가 대답을 잘못했다고 해서 네. 그 제임스 만안경 네, 했던 제임스 일, 그거를 잘못했다고 해서 주가가 폭락을 하고 그랬었는데 사실은 따지고 보면 굉장히 적정한 대답 아니었습니까? 왜냐하면 9세 아이에게 설명하기 위한 방법이라고 했거든요. 뭐 생각하기 나름이죠. 다만 네. 그 명사를 특히 그 고유 명사를 틀렸으니까 이제 조금 문제가 될 만하죠. 이제 그런 일이 나올 이유 중 하나는요. 아마 이 데이터 정제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힘들 것 같아서 그래요. 왜냐하면 그 오픈 AI가 첫 번째 투자 받은 게 1조 원이잖아요. 네. 그 여기서 사용한 그 학습에 사용한 게 그 엔비디아 V100이라는 카드 10,000개쯤 연결된 네. 마이크로소프트 클라우드 애저 슈퍼컴퓨터거든요. 이 V100 그래픽 맞아. 카드 이거 엄청 비싸죠, 한 개. 엄청 비싸지만 1조 원은 아니에요. 그렇게 해도 그 이것저것 연결해도 네. 이제 네. 뭐 몇천억 원이나 하겠죠. 아니 비싼 거죠. 하지만 투자액은 1조 원이잖아요. 네. 이거 만드는데 근데 그 1조 원 투자 받은 건데 네. 그러면 나머지 돈은 어디 썼을까요? 뭐 오픈 AI 100명단이잖아요, 사람은. 네, 데이터 넣는데. 아마 그 데이터 만드는 게 힘들었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렇겠죠. 구글이 아마 뒤에 따라가려고 해도 그냥 인터넷 크롤링에서는 만들 수 없는 인공지능이었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근데 그러니까 결국은 이번에 구글이 조금 답변이 이상하게 나온 건 결국 인터넷 크롤링 기반으로 했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9세 아이한테 어디 구석탱이에 있는 우리가 듣도 보도 못한 만환경이 그 천체를 처음으로 본 만환경이라고 얘기해 주는 게 과연 의미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그거는 근데 직접 프롬프트를 넣어보기 전에는 저는 확신할 수 없어요, 사실. 예를 들면 얘가 우연히 그 크롤링한 데이터가 좀 엉망이었던지 아니면 제임스 웹 자체가 빠져 있으니까 네. 천체 망원경이라는 단어만 듣고 이제 일단 천체 망원경이라고 하니까 그리고 네. 고유 명상 그대로 껴놓고 가장 자기가 잘 알고 있는 천체 망원경 얘기를 했는지 알 수 없어요. 사실. 네네. 그럼 프롬프트 여러 번 쳐봐야 네. 조금 리버스 엔지니어링 해볼 수 있는 거죠. 네네네. 자, 여러분은 지금 정혜성 작가님과 함께하는 AI 혁명의 미래에 대한 이야기 함께 나누고 계십니다. 자, 이제 우리가 워밍업을 좀 해봤는데 네. 한 단계 좀 더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이제 그 AI의 역사로 조금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처음 AI가 처음 시작할 때는 지금의 같은 신경망을 이용하거나 그렇게 안 했고
그냥 그 주입과 답변. 그러니까 뭐 그렇죠. 그 제일 대표적인 게 IBM의 네, 왓슨, 왓슨 같은 물. 예, 왓슨이었죠. 그 왓슨은 어떤 궤적을 그 가졌는지를 좀 설명해 주면 좋을 것 한번 같아요.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볼게요. 네. 처음에 컴퓨터라는 게 생기고 나서요. 네. 제일 먼저 하고 싶은 게 뭐겠어요, 사람들이. 프로그램 만들고 자동화 막 되잖아요. 네. 이제 쉽게 말하면 인공지능을 만들고 싶었다고요, 60년대에도. 네. 해보고 싶었죠. 왜냐하면 지금은 제가 프로그램 짜면 자동화가 돼요. 되게 좋죠, 그게. 예를 들면 제가 여기서 뭐 파일에 있는 모든 숫자를 더하는 프로그램을 만든다. 그러면 뭐 자바, 파이썬, C 언어건 꺼내서 코드를 막 짜면 편하죠. 네. 근데 인간의 욕심이 이제 끝이 없어요, 항상. 그러니까 이젠 프로그램이 아예 스스로 진화하는 모습이면 좋겠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제가 개랑 고양이를 구분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었는데 오늘 내가 처음 보는 고양이, 예를 들면 그 메인쿤 이런 큰 고양이를 봤더니 얘가 개 고양이를 구분을 못해요. 컴퓨터가. 예, 그러면 이제 제가 코드를 직접 짜야 되면 힘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새로운 고양이 사진을 하나 띵 넣으면 다음부터 이 종류의 고양이도 구분했으면 좋겠는 거예요. 네. 이제 그게 인공지능의 컨셉인 거잖아요. 그렇죠. 스스로 배워서 코드가 변화하는 거예요. 음. 기존의 개고양이 구분하는 코드는 내가 코드를 바꿔야 되는데 네. 코드가 스스로 변하기를 바라는 것이 인공지능이에요. 어떻게 보면. IBM 나우스는 그런 게 아니었잖아요. IBM 나우스는 그 질문 답변 전문하는 인공지능. 그렇죠. 어쨌거나 이제 결과적으로 얘가 왜 그렇게 되는지 보려면 왜 처음에 시도했던 것들이 실패했는지를 봐야 돼요. 네. 근데 제가 인공지능을 만들고 싶은데 목적이죠, 이건. 인공지능 자체 어떻게 만들어야 된다, 뭐 GPU가 필요하다 이런 개념이 없어요. 그렇죠. 인공지능엔. 그렇죠. 그 어떤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하면 돼요. 그렇죠. 근데 당시에 당연히 따라해 보려고 한 게 뭐냐면 인간이에요. 인간 뇌세포가 대충 어떻게 연결되고 서로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 알아요. 그러니까 일단 무작정 따라 해보긴 했어요, 그때도. 그러니까 뭐 인공 뇌세포를 이제 컴퓨터 프로그래밍적으로 넣어갖고 세포와 세포를 연결하고 이런 것들을 해봤죠. 근데 이때 두 개 문제가 생겨요. 한 가지 문제는 이제 이론적인 문제예요. 분명 인간 뇌세포를 따라하면 잘 될 줄 알았는데 제대로 따라할 줄을 몰랐던 거예요, 인간 뇌세포를. 그렇죠. 네. 이제 여기 뭐 그림 밑에 보면은 그 뇌세포 연결된 모습들이 있거든요. 네. 이제 뭐 이게 은닉층 이런 것도 있어요, 밑으로 가면. 네네네. 은닉증. 저 네. 오른쪽 이런 모습 보면요. 네. 그 세포들의 화살표 이제 이 시냅스 같은 게 쭉 연결돼 있는데 인간 뇌가 생각할 때 딱 잘라보면 잘라볼 수는 없죠, 물론. 네. 그건 다 이런 식의 세포 하나가 다른 세포 여러 개에게 전기 신호를 보내요. 전기 신호를 보내는데 그 신호가 어느 세기가 되면은 그 다음 세포가 받기도 하고 안 받기도 하고 이래요. 네. 그런 게 이제 수천억 개 쭉 연결돼 있는 거, 인간은. 네. 근데 예를 들면 저희 숫자 0.7을 보내면은 다음 층으로 넘어가고 0.6을 보내면 안 넘어가고 그게 개랑 고양이를 구분하는 거랑 무슨 관계가 있어요? 뭔지 모르겠죠. 네. 뭉쳐놓으면 생각을 한다니까요, 사람은. 그러니까 이제 민스키 박사가 여기서 얘기를 했듯 비슷한 모양으로 연결을 해놓을 수 있는데 그런 연결 강도 이런 걸 만드는 법을 몰랐던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 신경망 안에서 제가 넘어가는 강도를 0.6, 0.7, 0.5 이렇게 하면은 개고양이가 구분되는데 네. 이게 뭐 0.8, 0.9 이러면 개고양이 구분 못하고 이런 거예요, 눈으로 보면. 네. 그 숫자 조금만 틀리면. 그에 네. 비해서 왼쪽에 있는 그림, 그 우리가 일반적으로 짜는 프로그램이 다 저렇게 생겼거든요. 네. 순서도 기반인데 네. 이거는 이해하기 쉽죠. 이건 제가 코드 잘못 짜면 바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인공지능을 잘 못했던 거예요. 인간을 따라해선 잘 안 됐으니까. 네. 이제 그래서 사람들은 대안이 되는 인공지능을 만들기 시작해요. 이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렇게 인간 신경망을 마구 따라하는 게 아니고 순서도에 가깝고 인간이 좀 떠먹여주는 방식으로 이제 인공지능을 만들어 보려고 해요. 말씀드렸지만 인공지능은 목적이지 반드시 인간의 그 뇌세포 구조를 따라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뇌세포 구조를 따라하고 싶었으나 기술적 한계나 이해도의 한계 때문에 그게 안 되니까 그냥 순서도 흐름도에 네. 따라서 진행을 했단 말씀이시죠? 그래서 그 다음에 시도했던 것들이 되게 좀 프로그래밍을 많이 하는 인공지능들인데 네. 그 예 중 하나가 SVM, 서포트 벡터 머신이란 건데 네. 결론부터 말하면 이거는 서포트 벡터를 찾는 게 목적이에요. 네. 이제 예를 좀 들어보면 제가 개와 고양이를 구분하는 인공지능을 만들고 싶어요. 이 SVM이란 걸로. 네. 그러면 제가 이렇게 딱 봤을 때 개는 보니까 주둥이가 길어요. 그리고 고양이는 어떠냐면 눈동자가 긴 경향이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한 개고양이 사진을 10,000개 모아서 주둥이 길이랑 눈동자 길이를 재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여기 다음 장에 있는 그림처럼
그 평면에 그려져요. 이게 한번 예. 그려보세요. 네. 왼쪽 그림 한번 보시면 네. 제가 개는 일반적으로 이 주둥이가 기니까 그 주둥이 길이랑 눈동자 길이 재보면 눈동자는 짧고 주둥이 긴 거는 그 왼쪽 위에 찍히겠죠, 저렇게. 네. 네. 그리고 고양이의 경우는 눈동자 길고 코가 짧으니까 오른쪽 아래 찍힐 거라고. 네. 일단 이렇게 점을 다 찍어요, 데이터별로. 음. 그리고 그 다음에 서포트 벡터는 뭐냐 하면 이 두 집단을 가장 잘 나누는 직선을 찾는 거예요. 저기서 빨간 직선이 개랑 고양이를 더 잘 나누죠. 네. 이게 그 인공지능이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게 무슨 말이냐 싶지만 이걸 보면은 추론이랑 학습 개념이 다 나와요. 네. 예를 들면 제가 개인지 고양이인지 추론해야 되는 사진, 정체불명 동물 사진을 가져왔다고 해볼게요. 네. 그러면 이 사진에서 처음에 뭘 하냐면 코의 길이랑 눈의 길이를 재요. 그러면 저 평면에 또 찍을 수 있죠, 그 세 네. 사진을. 그렇죠. 그러면 저기 지금 빨간 직선 기준으로 왼쪽에 있으면 개라고 하고 그렇지. 오른쪽에 있으면 고양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예. 추론이죠. 네, 그거는 이제 컴퓨터에서 그렇게 부른다는 얘기잖아요. 예, 네. 이게 그리고 학습도 보여요. 여기서 보면 제가 그래서 개고양이 사진을 더 많이 찾았어요. 오른쪽처럼. 일단 개 사진이 4개 더 생겼죠. 오른쪽에. 그러면 저거 가지고 기울기를 또 다시 계산하면 되죠. 데이터가 많아지니까 그 개와 고양이를 결정하는 그 경계면이 달라졌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학습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인공지능을 만들려는 노력을 계속해요, 사람들이. 네. 왜냐, 인간의 뇌세포는 어떻게 동작하는지 모르겠고, 네. 둘째로 이제 앞에서 얘기를 못했는데 연산이 너무 많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요런 거는 그냥 직선에 점 찍어놓고 경계를 결정하면 되죠. 네. 근데 앞에서 봤던 인공신경망은요, 연결 하나하나당 전부 소수점 계산이 들어가요. 네. 그래서 인간을 따라하려고 뭐 수억 개 정도만 연결을 만들어놔도 훨씬 복잡해요, 이것보다. 네. 그 쉽게 말하면 단순 연산이 엄청 많이 필요한 거예요, 인공신경망은. 네. 그러니까 신경망 자체가 네, 뭐 인간의 신경망 자체가 그냥 어떤 섬유질처럼 그렇죠. 수많은 얇은 가닥으로 신경 네. 가닥으로 연결되어 있으니 그 가닥 하나당 그렇죠. 컴퓨터 연산 한 번이 필요한 거 쉽게 그렇죠, 얘기하면. 예, 맞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네. 프로그램이잖아요. 네. 네. GPU가 엄청 신기한 물건이 아니고 연산 장치니까 그냥 그렇죠. 그거 잘 연산하는 애였던 것 뿐이에요. 그렇죠. 그땐 그런 게 없었던 거고. 그렇죠. 그때는 CPU 중심이었으니까 네. 이게 뭐 이렇게 그 신경수가 네. 뭐 100개, 1000개, 10,000개 정도면 커버링이 되는데 그렇죠. 하나의 문제를 푸는데 맞아요. 수억 개가 되니까 이게 그 CPU로는 도저히 감내가 네. 안 되는. 그러니까 이것도 닭과 달걀 문제인 거예요. 왜 그쪽으로 발전 안 했겠어요? 네. 말씀드렸다 학습시키는 법을 몰라요. 네. 그러니까 연산력이 있어도 소용없죠. 네. 뭐 그런 상태니까 당연히 답보 상태고 이런 대안 인공지능을 계속 찾는 거예요. 네. 근데 이런 구조를 보시면 문제가 있어요. 그 문제가 뭐겠어요? 개와 고양이를 구분하는데 눈동자와 주둥이면 충분할까요? 네. SVM 기준으로 네. 분석을 해보면 예를 들어서 가끔 어디 사는 애인지 모르겠지만 개 같은 고양이나 고양이 같은 개가 나왔을 때는 인식을 못하는 거예요. 컴퓨터가 주어진 값하고 다르니까. 예를 들면 네. 그런 문제뿐만 아니라 당장 고양이 사진 찍었는데 네. 눈동자만 가려지고 하관만 딱 나와 있다든지 그러면 구분이 안 되죠, 이거. 그렇죠. 네. 근데 이제 각동이님은 구분할 수 있죠. 그렇게 잘라줘도. 사람들은 어린애도 구분할 수 다 있죠. 구분해요. 심지어 네. 고양이 사진 몇 개 안 봐도 애들은 구분해버리거든요. 네, 그렇죠. 네. 근데 얘는 그렇게 되면은 이제 그때 또 고쳐야 되는 거. 왜 주둥이랑 눈동자로 안 되네? 그러면 내가 뭘로 구분한 거지? 발의 모양인가? 해서 막 발 모양 또 넣고 네, 네. 또 뭐 넣고 또 뭐 네. 넣고 이거 계속 반복되겠죠. 그렇죠. 이러면. 그러니까 그 고양이 개 하나 구분하는데 진짜 온갖 연산력을 다 쏟아부어야 되는. 예. 그리고 계속해서 사람이 옆에 붙어서 데이터 값을 넣어줘야 네. 되는 그 차이를 사람이 다 넣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새로운 네. 요소 발견할 때마다 넣어줘야 돼. 넣어줘야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 IBM의 왓슨 같은 인공지능은 이런 방식의 연장이에요. 우리가 여기서 그 주둥이 길이랑 눈동자 길이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왓슨은 처음에 뭐가 대상이었냐면 퀴즈 프로그램 같은 거 푸는 게 대상이었어요. 그래서 그런 건 만들기 위해서 사람이 말한 문장을 다 하나씩 분해하는 것부터 출발해요. 예. 분해해서 의도 파악 엔진에서 의도 파악하고 이런 것들을 다 일일이 찾아서 넣었다고요, 프로그램으로. 네. 그럼 그렇게 만들면 문제가 뭐겠어요? 뭐 하나 안 될 때마다 코드를 막 디립다 고쳐야 돼요. 그리고 더 안 좋은 거 이제 이거 이외엔 잘 못해요, 얘가. 그렇죠. 코드를 엄청 고쳐야 되죠. 그리고 할 때마다 이제 잘 안 되면 계속 그 유지 관리한다고 코드 짜러 가야 되고. 네. 그러니까 잘 되지 않았던 거예요. 실제로 여기 SVM 같은 걸 보시면 이제 왓슨은 SVM은 아니지만 그
기저에 깔린 생각은 똑같은 거예요. 네. 이렇게 우리가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선 인간이 우리가 개고양이를 구분하기 위해선 중요한 요소를 네. 알려줘야 한다. 그래서 그 요소들이 인간이 발견해야 된다는 컨셉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네. 근데 이런 식으로 인공지능이 발전하던 중에 이제 캐나다 쪽에서 이제 여러 가지 혁신이 나와요. 네. 드디어 그 캐나다에 가 있던 이제 그 인공신경망이 잘 안 되니까 그 돈이 끊겼잖아요. 그러니까 지원이 끊어졌죠. 원래 그 네. 인공지능만 선두자라고 네. 선구자라고 하실 수 있는 분이 그렇죠. 연구를 하다가 돈이 끊겨가지고 그래서 네. 이제 캐나다로 넘어가게 되는데 다행히도 캐나다에서 10년은 상용화가 안 될 만한 연구하는 애들만 모여라 이런 식으로 돈을 준 거예요. 시파 연구소에서. 네, 그렇죠. 이게 발음을 조심해야 되는 어떤 연구소에서 그런 걸 제시했는데 네. 그 이제 인정받은 니들은 10년이면 안 되겠다. 니들은 10년으로 글렀으니까 어서 와 이렇게 받아준 거죠 이제. 예, 정말 신기한 곳이 있어요. 예, 보면. 이제 근데 그 상황에서 이 사람들 연구팀이 드디어 돌파구 한 거야. 학습하는 방법 찾았다. 네. 역전파라는 방법이랑 그 신경망 그 초기화 이런 것들 뭐 그런 것들 이제 저도 같이 일했던 동료들한테 배운 거예요 이제. 네. 뭐 그런 것들을 발견하면서 서서히 학습 이 거대한 신경망을 합숙시킬 때 있는 이론적 문제들이 풀리기 시작해요. 네. 그럼 이제 뭐가 남았어요? 기술이 필요하죠. 컴퓨팅 파워. 네. 그 연산 능력이 필요하죠. 네. 그래서 그 캐나다의 과학자들이 엔비디아 GPU를 가져다 쓰기 시작해요. 네. 그러면서 놀라운 변화가 생겼습니다. 네. 자, 이 부분은 이제 AI 혁명의 미래 2부에서 여러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AI 혁명의 미래 정인선 작가와 함께하는 AI에 대한 우리 공부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2부에서 본격적으로 AI 시작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캐나다의 시파 연구소에서 네. 그 일종의 알고리즘을 찾아낸 거예요. 어떻게 하면 되는지에 대한. 그렇죠. 근데 그걸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먼저 짚고 넘어가야 될 개념 정의가 있는데 파라미터. 예. 예. 이 단어를 많이 보시게 될 텐데 파라미터랑은 쉽게 말하면 우리가 프로그램을 짜면은 프로그램에는 그 코드가 있잖아요. 네. 근데 인공신경망은 그런 코드 형태가 없고요. 제가 인공 뉴런을 잔뜩 늘어놓고 뉴런과 뉴런의 연결 관계가 잔뜩 있잖아요. 네. 그러면은 예를 들어 A 뉴런에서 B 뉴런으로 넘겨줄 땐 얼마를 곱해서 값을 넣어줘야 되냐. 네. 요런 값들이에요. 네. 쉽게 말하면 학습 가능한 어떤 값들의 총량이 패러미터예요. 지금 우리가 얘기할 때. 그거를 이제 제가 이해했던 방법은 인간의 그 뇌 세포나 뇌 섬유질을 근거로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신경선 한 줄이겠구나. 그렇죠. 그 한 줄의 그 예. 예를 들어 두께나 연결 예. 강도 이런 거에 해당하는 거죠. 예. 근데 그래서 이 파라미터가 왜 지금 뭐 수천억 개가 그렇죠. 필요하냐면 그것들이 이렇게 해서 연산을 해야 사람 머리가 그렇게 복잡하게 연산을 하면서 정확하게 이 패러미터들은요. 학습 가능한 수치들의 총량이에요. 신경망 네. 안에서. 네. 그러니까 패러미터가 크다는 건 신경망이 거대하고 뭔가 데이터를 봤을 때 네. 새로운 일을 해볼 여지가 좀 크다 이런 거죠. 네, 네. 이거 이제 막상 이렇게 키워놔도 학습을 못 시키면 의미가 없긴 한데 그렇죠. 예를 들면 제가 한 패러미터 100개만 가지고 개, 고양이, 사람, 뭐 외계인, 뭐 ET 다 구분할 수는 없을 것 같잖아요. 네, 네. 하여튼 좀 학습 가능한 수치가 커야 일을 많이 할 수 있을 거라.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파라미터가 두터워졌다라는 거는 사람으로 치면은 책을 많이 읽어서 아는 게 많기는 하다. 머리가 크다 이런 거. 그냥 머리가 크다 정도, 뇌세포가 많다 정도. 뭐가 많이 이제 되어 있는 거고 이제 여기에서 이걸 근거로 이제 작업을 시작하는 거죠. 이게 짧으면 간단한 대답은 할 수 있겠지만 한 네. 단계만 더 들어가면 대답할 게 그러니까 없어지는 이게 거죠. 쉽게 말씀드리면 패러미터가 크면 그래도 학습이 잘 안 돼 있으면 이상한 대답을 해요. 그렇지. 그러니까 패러미터가 크고 학습이 잘 돼 있으면 능력이 좋죠. 그렇죠. 예. 그런 상태인 거예요. 예를 들면 학습이 안 돼 있고 조금 하면 역시 오답을 내요. 근데 학습이 잘 돼 있어도 패러미터 개수가 적으면 포텐셜이 제한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올 수 있는 게 이제 한계가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이게 예를 이제 들면 예를 들어 어린아이한테 복잡한 얘기를 물어보면 나올 수가 없는 거잖아요. 파라미터가 네. 안 쌓여 있는 거니까는. 예, 그렇게 볼 수 있는 뇌가 작잖아요. 아직. 아직 뇌가 이제 성장해 가는 과정이니까. 네. 그런 뇌세포의 개수고 이제 뇌세포의 효율을 결정하는 건 또 학습이라고 말씀드릴게요. 네, 네. 그러니까 학습 잘 된 신경망이란 건 그 패러미터들이 가져야 할 값을 잘 가져갔고 입력이 들어왔을 때 원하는 출력을 내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예. 근데 이제 그 여기서 이제 기술적 진보가 그 인공지능을
있게 만들었다라고 표현해도 과언이 아닌 건데, 예를 들어 파라미터 숫자가만 1억 개, 2억 개였다 이러면 CPU를 가지고 가려면 한 선 왔다 갔다, 한 선 왔다 갔다, 한 선 왔다 갔다. 아무리 CPU가 빠르다고 해도, 아무리 고성능 코어라고 해도 그런 식으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해가지고는 이게 그렇죠. 열이 그냥 나가지고 견딜 수가 없는, 그 CPU가 너무나 많이 필요한 이런 상황이 될 터인데, 사실상 이 파라미터당 하나당의 문제는 복잡하지 않은 거였어요. 예, 그렇죠. 맞아요. 그냥 쉽게 말하면 곱하고 더하는 거예요. 네. 이거는 다. 네. 그러니까 입력 이제 여러 인공신경만 안에 여러 뇌세포 있다 그러면 결국 전에 들어온 값을 받아갖고 새로운 값으로 내놓는 일밖에 안 네. 하거든요. 네. 얘네가 이거를 시뮬레이션으로 이런 프로그램으로 만들면 곱하고 더하는 거예요. 다. 네, 그러니까 이게 사람 머릿속도 복잡한 생각을 할 때도 있지만 되게 간단한 걸 직관적으로 받아들일 때 있는데, 직관적으로 받아들일 때는 머리를 많이 안 쓰지 않습니까? 쉽게 얘기하면 파라미터의 가동률을 그렇게 세게 할 때는 패러미터 전부 다 가동되는데요. 네. 인간도 우리가 어려운 얘기하건 쉬운 얘기를 하건 지금 그 활성화된 뇌세포를 딱 보면요. 특정 세기에 신호 들어오면 통과시키고 세기가 낮으면 아예 안 통과시키고 뭐 이런 수준밖에 없어요. 네네. 그러니까 높은 지성이라는 것도 이런 단순한 신호들이 그 제대로 된 세기로 전달되는 것이 중요한 것뿐이란 거예요. 네네. 거기서 출발한 아이디어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CPU처럼 고성능의 계산이 필요하지 않고 대신에 수많은 데이터를 그 중에서 탁 뽑아낼 수 있는 네. 그런 능력이 필요한데, 거기에 바로 이제 엔비디아의 GPU가 그게 좀 놀라운 점이죠. 네. 인간의 지성이라는 게 단순한 산술연산의 조합으로 보인다는 걸, 복잡한 CPU 같은 칩에 뭐 분기 예측 이런 게 필요한 게 아니고. 그렇죠. 그게 핵심이었던 거죠. 네, 그거를 이제 그 시파에서 네. 알아내면서 그렇죠. 엔비디아 칩을 만들면서 인공지능의 새로운 시장이 열렸다. 이제 그렇게 되니까 원래 프로그램은 CPU용으로 많이 써 있잖아요. 네. 이게 생태계죠. 근데 그 인공지능, 특히 인공신경망 하는 사람들이 보면요. 이거 GPU, 이제 그 CPU를 벗어나서 GPU를 쓰면 한 8배, 9배 빨라요. 그러면 이제 교수님들이 좋아하잖아요. 나의 그 논문 노예가 한 달에 한 장씩 쓰게 된 거예요. 1년에 한 장 쓰던 애가. 네. 그러면 논문 효율도 10배 늘고 하니까 얼마나 좋아요. 배워서 쓸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렇죠. GPU를. 예. 그래서 GPU가 이 인공신경망 쪽으로 먼저 치고 들어온 거예요. 그렇죠. 근데 AMD는 왜 안 갔느냐? 그런 쪽 지원이 부실했거든요. 좀 더 쓰기 편한 건 엔비디아였어요. 그때도. 네네. 내가 GPU로 뭔가 해보고 싶으면 엔비디아가 더 편했죠. 이제 그래서 그런 식으로 발전하던 중에 드디어 2012년에 그 사물인식 대회에서 인공신경망이 큰 사건을 내죠. 네. 원래 이 사물인식 대회가 앞에 말했던 여러 알고리즘을 섞어갖고 그 정확도를 겨루는 대회인데요. 한 1000만 개 정도 이미지 셋에서 뭐 한 10,000개 정도 그 종류의 사물을 구분해야 되는데 2011년까지는 그저 그렇게 발전하다 2012년에 갑자기 얘 그 오답률이 확 떨어져요. 네. 이게 알렉스 힌튼 교수의 제자죠. 이 알렉스가 만든 알렉스넷이란 물건이 데뷔하면서 그렇게 바뀌어요. 네. 갑자기 성능이 확 좋아지잖아요. 이게 1년 만에. 네. 그래서 사람들이 원인을 쭉 봤더니 학습하는 방법들 완성되고, 그리고 GPU를 이제 2개 써서 얘 학습시키고 추론도 시켰다는 걸 알면서 이제 사람들이 드디어 GPU의 가능성을 알게 돼요. 네. 그리고 구글이 그 캐나다 이런 데서 사람을 잔뜩 뽑아가기 시작하죠. 그때부터. 그때부터 이제 구글은 인공지능을 네. 시작한 거고요. 그러니까 인공지능을 그때 시작했지만 어떻게 보면 IBM이 갔던 인공지능이랑은 간판만 똑같은 거예요. 이거는. 전혀 다른 방향성이죠. 예, 왜냐하면 IBM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중요한 부분들을 막 이렇게 찾아주잖아요. 네. 근데 인공신경망은 그렇게 학습을 안 시켜요. 그렇죠. 그렇게 학습 안 시키고 그냥 계속 데이터를 넣어줘요. 이제 개 사진 보여주고 고양이 사진 보여주고 그리고 이게 개다 고양이다 했는데 얘가 오답을 말하면은 그 이제 또 오답을 안 말하는 식으로 인공신경망 조금씩 전체를 조금씩 바꿔요. 데이터 하나마다. 네. 그리고 또 정답을 말하면 또 정답을 더 잘 말할 수 있게 조금씩 바꾸고 그래요. 그러다가 개고양이를 유달리 많이 틀리는 경향이 있으면 그 데이터들 또 틀렸던 데이터들 넣어서 학습을 시키면 돼요. 그런 경향을. 네. 그러면 얘가 자동으로 배우거든요. 지금은 이 업무 프로세스를 보세요. 데이터를 더 구해서 넣는 거죠. 계속 여기는. 자,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다시 알아야 될 개념 정의해야 된 단어가 하나 나옵니다. 엔드 투 엔드 방식인 거죠. 그게 뭐 바로. 그렇죠. 네. 이거 되게 간단한 건데 앞에 SVM 보면요. 제가 개의 코 길이와 눈동자 길이 이런 걸 쟀잖아요. 네. 데이터가 하나 들어오면 가공을 했죠. 앞에서. 제가 막 재주고 그랬잖아요. 네. 근데 이 알렉스넷 같은 경우는 이미지 통째로 넣어줘요. 음. 그 이미지 자체로 넣어버려요.
네. 그러니까 여기 이건 눈이라는 게 있고 코라는 게 있고 이렇게 가르치지 않고 네. 예, 그냥 통으로 쭉쭉 예. 밀어넣는 거죠. 그래서 요런 신경망들 학습시킬 때 제가 봤더니 얘가 그 고양이의 그 입이 가려져 있으면 구분 못하더라 그렇잖아요. 그러면 있는 사진에 입만 가리고 막 넣어도 돼요 사실. 그러면 입이 안 보여도 고양이인 거 구분해내요. 얘는. 그렇죠. 자 여기서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오늘 굉장히 많이 끼어드는데 왜냐하면 일반인이 어려워서 못 알아들 것 같아서 네. 전 조금 이해를 했거든요. 네. 그래서 약간 이해를 한 중간자 입장에서 여러분들 설명을 드리면 우리 아이들한테 가르칠 때를 생각해 보시면 딱 맞아요. 애들한테 강아지를 보여주고 개 강아지 그다음 고양이는 고양이. 그럼 처음에는 애가 고양이 강아지 헷갈릴 거라는 거죠. 애기들은 네. 아주 말 제대로 못하는 아이들의 경우는. 근데 몇 번 보다 보면 개 어느 순간에 고양이 이렇게 인식을 하잖아요. 애들이 저거 개야, 저 고양이야. 똑같습니다. 엔드 투 엔드 방식이라는 게 데이터를 막 심어 넣어주고 이건 개야라고 해주는데 잘 인식 못할 수도 있는데 그러면 틀린 답을 넣어줘서 이거는 개 아닌 거를 보여주거나 아니면 개를 뭐 부분적으로 보여주는 어떤 식으로 해가지고 개의 답을 유도하게끔 덩어리가 개구나라고 유추되게끔 해주는 방식. 그러니까 사실 엔드 투 엔드 방식이 사람 네, 교육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네. 생각해 보세요. 애한테 제가 개 고양이 구분하는데 야 요건 눈동자란 거고 뭐 안 하잖아요. 그렇지. 고양이의 털 종류와 개의 털 종류가 이렇게 다르며 감촉은 어떻게 네. 다르고 뭐 이런 거 하나하나 세세하게 설명을 안 하죠. 그러니까 기존의 인공지능 그 접근 방식은 심지어 왓슨 같은 것도 다 그런 접근이었던 게 문제인 거예요. 다 가르쳐 준 거지. 예, 물론 이유는 있죠. 앞에서 본 것처럼 학습시키는 방법은 모르겠고 네. 컴퓨터는 그 연산 능력 부족하니까 이제 그래도 이제 스스로 배우는 프로그램 만들고 싶으니까 한 거죠. 이제. 네네. 근데 이제 이론적 돌파가 생겼다는 게 여기서 핵심이고 네. 그때 쓸 수 있는 반도체가 있었던 게 두 번째 핵심인 거예요. 네네 그렇습니다. 맞죠? 네. 이제 그렇게 해서 구글이 들어오고 나니까 이제 세상이 많이 바뀌기 시작해요. 우리가 생각하는 과거에 되게 안 됐던 거. 네. 여러분 예전에 막 우리 정맥 인식 이런 거 했잖아요. 지금 그냥 안면 인식으로 막 찾아내죠 사람을. 네 그렇죠. 그 예전에 사람 얼굴을 인식하는 게 되게 힘들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어떠냐면은 그냥 세상 수많은 사람 얼굴도 학습시키면 조금 막 이렇게 돌아보고 이렇게 보고 있어도 다른 사람인지 같은 사람인지 구분을 해내요. 오히려 사람보다 더 잘 구분하는 게 아닐 할 아니, 정도로 뭐, 깜짝 그렇죠. 놀라요. 예. 지금. 네. 그리고 그런 프로그램을 옛날식으로 만들어서는 사람 눈동자는 뭐고 뭐 코는 뭐고 해서 막 길이 재고 인간스러움을 막 해야 되잖아요. 네. 근데 그런 거 만들 때 데이터만 넣으면 돼요 이제. 음. 예를 들면 코로나가 터졌잖아요. 코로나가 터져서 사람들이 마스크를 쓰고 다녀요. 제가 만약 프로그램을 입의 길이, 광대 이런 걸 재게 만들었으면 그 프로그램 언제 고칠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 구글과 그 캐나다에서 넘어온 방식은 어떠냐면 있는 데이터 모아갖고 입을 다 가리고 다시 학습시키면 해요 얘가. 입을 다 가려놨기 때문에 얘가 학습 과정에서 입에는 의미 있는 정보가 없어 이렇게 움직여버려요 얘는. 네. 그래서 요 위에만 보면서 판단하게 만들죠. 네. 개발이 간단해졌잖아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뭐 하나 할 때마다 모여서 회의를 해야 되는 거야. 그렇죠. 야 큰일 났다. 우리 입이랑 코가 안 보이면 사람을 어떻게 구분해야 되지? 이랬는데 지금은 야 입 가리고 학습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무서워지고 속도가 빨라졌다는 게 뭐냐면 데이터만 넣어주면 답이 나온다라는 거 아니에요. 지가 이제 전기만 꼽아주면 지가 알아서 산술해서. 근데 그 산술 값이나 그 보정은 어떻게 해줍니까? 저는 그게 좀 궁금하더라고요. 예를 들면 뭘 보정해 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그 뭐 개나 고양이 읽을 때 잘못 읽을 수 있잖아요. 그럼 잘못 읽었다는 거는 인지를 그러니까, 시켜줘야 되잖아요. 그 추론을 잘못했다. 네네네. 그런 이제 것들. 우리는 그 로스 함수라는 걸 써요. 쉽게 말하면 이 학습이 되게 인간으로 따지면 어떠냐면요. 예를 들면 덧셈이란 개념을 가르치고 싶어요. 제가. 그래서 어떻게 가르치냐면 근데 전 인공신경망이 있는 그 연결 하나하나 패러미터 하나하나가 뭐 하는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가르쳐. 덧셈 문제를 한 수만 개 뽑아갖고 뭐 예를 들어 1, 2, 3, 4 플러스 5, 6, 7, 8은 얼마? 요거 답이 있잖아요. 네. 그러면은 답이 틀리면은 때리고요. 네. 답이 맞으면 칭찬을 해요. 그러면 여기서 때리는 형태가 되면요. 그 신경망 그 출력된 부분이 있죠. 그 정답을 말한 곳에서부터 연결 관계가 하나씩 있잖아요. 그렇죠. 그 녀석들이 어떻게 바뀌어야 오차가 줄어드는지. 그러니까 아까 말한 그렇겠죠. 로스라는 거 오답이 얼마나 틀렸냐가 로스인 거예요. 그러니까 네. 조금 틀렸다 많이 틀렸다. 그럼 크게 틀렸으면 그
오답을 줄이는 방향으로 조금씩 그 신경 간의 연결을 조정하는 거예요. 아, 그럼 기술자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거를 그래서 역전파라고 불러요. 기술자가 하는 게 아니고 그거를 컴퓨터가 자동으로 돌려요, 이제. 왜냐하면 그거는 손으로 할 필요가 없거든요. 아, 그러니까 틀렸음이라고 입력만 해주면 되는 거네. 예, 그러니까 제가 예를 들면은 숫자 1000 더하기 1000 2000인데 얘가 1800 나왔어요. 그러면 200만큼 오차가 나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엔 예를 들어 한 2000은 아니더라도 한 1805, 1810이라는 값이 어떻게 해야 나올 수 있을까? 네. 요런 형태로 신경망의 연결을 조금씩 조정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신경 전체가 뭐 하는지 모르는데 신경이 여러 층으로 있잖아요. 그림에서. 쉽게 얘기하면 여기서 이제 신경망이라고 할 때 이해를 좀 다시 한번 돕기 위해서 네. 제가 이제 아주 러프한 인간의 그 표현으로 네. 하면 쉽게 하면 이 신경망이라는 건 데이터 소스를 빵빵빵빵 넣어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야 신경망이 형성되는 거잖아요. 맞아요. 인공지능에서. 그러면 얘는 유사값을 일단은 처음엔 유사값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띵동댕 100점 점을 하는 게 아니라 유사값을 여기서 이제 뭐냐면 이 많은 데이터에서 가장 이게 대중적으로 제일 많은 데이터니 적은 데이터보다 이게 더 맞을 거야 해서 이런 답을 내주면 거기 사람이 톡톡톡톡 쳐주면서 요거를 보정을 해주는 그런 개념인 거죠. 네, 그렇죠. 네네네. 이제 사람이 치는 건 아니고 끝에 결과 나오면 다 자동으로 돌려요, 이거. 아, 그것도. 예. 아니, 그거 뭐 수만 번씩 해야 되니까 당연히 자동으로 돌아가죠. 근데 어떻게 하면 이걸 자동으로 만들 수 있느냐? 그렇지. 이거를 알아낸 게 핵심인 거예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런 식이었어. 오답이 나왔잖아요. 그럼 사람이 한 번씩 써줘야 됐을 거 아니야. 그땐 이런 고민을 한 거야. 오차가 예전에 200만큼 났는데 어떤 그 패러미터, 그러니까 그 신경과 연결 관계를 요 녀석은 요 하나씩 내가 찍었을 때 키워야 돼, 줄여야 돼, 연결을 강하게 해야 돼, 약하게 해야 돼를 판단할 줄 몰랐어요. 과학자들이. 그렇구나. 그 답을 넣어주는 게 아니라 그 강도 조절만 하면 되는 거군요. 그 강도만 조절하면 되는데 어느 녀석을 얼만큼 바꿔야 되는지를 몰랐던 것 뿐인 거예요. 아, 그러네. 그거 어려웠겠네. 결정하는 방법론을 찾은 거예요, 캐나다에서. 그 린튼. 그러니까 이 힌튼 박사 팀이 그 캐나다에 있는 사람들이 알아낸 것이 우리는 이제 한 데이터 들어가서 그 추론 결과가 오답 정답이 나오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걔네가 각자 뭐 하는지 모르는데 역할은 몰라요, 그 인공신경망 안에서. 네. 하지만 오답이 나왔을 때 각자 녀석들을 값을 올려야 되냐 내려야 되냐는 전부 알 수 있게 된 거예요. 네, 네.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러니까 각자의 역할은 모르지만 방금 냈던 오답을 정답에 가깝게 만들려면 그렇지. 신경망의 각자 그 패러미터를 어떻게 바꿔야 되는지 안 거예요, 이제. 그러면 약간 위로, 약간 아래로, 네. 뭐 이런 식의 보정인 거죠. 그러니까 이걸 톡톡톡톡톡 움직이면 정답으로 갈 거잖아요. 그렇죠. 네. 예전엔 그걸 몰랐던 게 문제인 거예요. 연결해서 그 연결 강도 잘 만들면 되는 거 알아. 근데 처음에 그거 사람이 했겠네. 처음에 이것저것 해보고 안 됐겠죠. 그걸 이제 자동으로 한다. 예, 이제 그러면 AI의 증식 속도가 그렇죠. 어마무시하게 빨라지는 거네요. 이제 그렇게 GPU만 달아주면 되는 거네. 예, 이제는. 그러니까 이제 기존에 안 되던 일이 엄청 많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음성 합성이나 그런 것들 예전에 어땠냐 하면은 뭐 보이스웨어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걸로 음성 만들면 예전 사람이 뭐 형태소랑 이런 거 막 쪼개줬어요. 그렇게 해서 다 쪼개주고 뭐 복잡한 처리를 거쳐야 그 한국어 음성을 좀 어색하게 만들 수 있었는데 영어 음성 합성하려면요 또 따로 해야 돼요. 코드를 계속 따로 써야 됐죠. 그렇지. 근데 지금은 방법론이 동일한 신경망에 다른 언어 넣는 거예요. 그러면 만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범용성이 엄청 커졌죠. 소프트웨어에. 그러니까 컴퓨터가 인공지능인데 진짜 그야말로 인공지능이 된 거죠. 사람을 쫓아서 사람의 학습 방법을 그렇죠. 추적을 예, 해서 맞아요. 사람의 학습 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컴퓨터가 학습하기 시작했다는 일이 벌어진 거고, 그 중에서 이제 핵심적 기술적 요인은 뭐냐면 인간 뇌가 생각보다 그렇게 복잡한 연산을 하는 존재가 아니었다라는 것을 인식하고, 그렇죠. 병렬적 계산을 할 수 있는 단순 무한 반복의 병렬적 계산을 할 수 있는 GPU, 엔비디아의 GPU가 그렇죠. 탑재가 되면서 네, 맞아요. 인간 뇌를 네. 복사할 수 있게 된 거예요. 핵심이. 정확한 인간 뇌에서 원하는 것만 취한 거에 가까워요. 이거. 그렇겠죠. 네. 이제 그래서 GPT-3 같은 것도 나름 이 역전파라는 걸 쓰면서 단점이 있는데 네. 이제 예를 들면 그 학습이 느려요, 얘들은. 말자 애는 그 고양이 사진 한두 개만 보면 고양이 안다고. 근데 인공신경망은 수만 개 봐야 되거든요. 그렇지. 왜냐하면 제가 마치 톡톡톡
툭툭 쳐서 움직인다고. 네네네. 그래서 얻은 그 필연적인 단점 같은 거예요. 지금 어떻게 보면 그 학습 시간의 단점보다 안 되는 게 되는 장점이 엄청 크기 때문에 유행한 것이죠. 근데 저는 하나 이 GPT-3를 보면서 야 이거 전력 대란인데 이거 전력 어떻게 할 거야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그것도 많이 고민을 해야 돼요. 네. 이제 V100 기준으로 GPT-3 이제 챗GPT의 일종의 그 전 단계 모델이죠. 네. 이거 학습이 1년 가까이 걸렸다고 하거든요. 이게 비싼 걸까 싼 걸까요? 예를 들면 이걸로 만들 수 있는 부가가치가 큰 사업이다. 네. 예를 들면 마이크로소프트가 이거를 오피스에 껴서 팔기로 한 거예요, 이제. 근데 오피스에 끼면은 거의 이걸로 소설은 못 써도 제가 쓴 한 몇천 단어짜리 보고서 요약은 해주고. 그 엑셀 같은 것도 이거 복리 계산해줘. 네. 말로만 하면 되는 거요. 그럼요. 그 복리 계산 그거 엑셀표에 넣으려면 사실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그럼요. 네. 그런 걸 해줄 가능성이 생겨났죠. 여기는 부가가치가 있어요. 근데 예를 들면 이거 학습이 오래 걸리니까 요 녀석의 코스트를 봤을 때 학습이 유달리 많이 필요한 분야에다가 이걸 적용하고 싶다. 그러면 어떨까요? 이거? 망하는 거죠. 그러니까 원가 안 나오는 거지. 그러면 이제 학습은 내가 시킬 자신인데 심지어 GPU 좋은 거 사서 데이터 자체가 적으면 어떡할 거야. 예전 챗GPT 같은 거 그 로데이터 인터넷에서 긁은 거 40테라였거든요. 네. 40테라면은 그 우리 SSD 한 80개 용량 정도 돼요. 네. 순수하게 글로만 그것도. 와 진짜 어마어마한 근데 양이다. 그것도 문제인데 네. 그거를 680기가로 이제 골라낸 거예요, 얘네가. 네. 그 중에서 그러면 지금 40테라 중에 거의 한 2%안 되게 남기고 없앤 거잖아요. 네. 그럼 그 많은 데이터를 구해서 그 정도로 정제한 다음에 지금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 구독에 해당하는 만큼 부가가치를 가질 사업이 몇 개 있을까? 요거를 고민해야 되는 거 이거는. 그렇지. 네. 예를 들면 GPT-3 같은 걸로 그 조그만 회사가 네. 그 자기 제품을 그 상담하는 상담원을 대체할 수 있겠느냐 이런 거예요. 왜냐하면 제품이 계속 새로 들어오고 신기한 제품 나오면 네. 재학습을 시켜야 되는데 학습 비용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용자는 키케야 뭐 예를 들어 하루에 1000명이더라. 그러면 수지가 안 맞을 수 그렇지. 있죠. 답이 안 나오는 네. 거지. 네. 그래서 어떤 측면에서 이게 킬러 앱이 될 수 있을까? 예를 들자면 이거를 내비게이션 음성 인식 그런 데 쓰면 되게 유용할 것 같아요. 근데 그거 너무 무겁죠 그렇게 하기엔. 그래요? 고작 거기 쓰기엔 좀. 그렇지. 너무 큰 사이즈의 프로그램이지. 그리고 네. 그걸로 얻을 그 부가가치가 별로 많지 않잖아요. 그렇지. 왜냐하면 네. 지금도 제가 네이비게이션 그 음성은 어디 알려줘 이런 건 하거든요. 네. 그러면 GPT-3 같은 걸로 이제 챗GPT 이런 걸 뭘 하고 싶냐 이거예요. 내비게이션에서. 내비게이션한테 그 오늘 아침 뉴스 요약해줘 이런 걸 시킬 거냐 이거예요. 그렇지. 의미가 없죠. 그런 그렇지. 건. 그거는 이제 기존의 프로그래밍 하에서도 인공지능까지 안 가도 얻을 수 있는 그렇죠. 데이터니까. 네. 맞아요. 네. 음. 그러니까 그런 문제들이 생기는 거죠. 네.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 챗GPT 같은 건 마이크로소프트니까 해볼 만한 거예요. 그렇죠. 구글처럼 검색이랑 광고로 먹고 사는 회사는 음. 이제 이 챗GPT도 한계가 있어요. 이거 나름 신경망이고 신경망은 처음에 제가 넣을 수 있는 인풋 길이 제한이 있는데 네. 아마 그 실험에 따라 다른데 사람들을 해놓은 거 보면 3,000단어 아니면 6,000단어 정도 입력이 넘어가면은 얘는 기억을 잃어요. 신경망 학습이 느리다고 했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챗GPT랑 대화를 하면은 네. 얘는 제 과거 내용을 기억하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그렇죠. 네. 얘는 그 현재밖에 없어요. 챗GPT는 그렇죠. 현재밖에 없고 어떻게 해서 대화하는 것 같은 착각을 일으키냐면 제가 쳤던 과거의 채팅이랑 자신이 했던 대답을 다 합쳐서 다음 채팅에 집어넣는 거예요. 바로 현 시점에서 전력이 네. 들어오고 있는 그 과정에서. 예, 그러니까 안녕하세요라고 제가 얘기하면은 반갑습니다 하죠 챗GPT가. 네. 그러면 제가 처음에 볼 때 그냥 안녕하세요가 가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두 번째 질문을 안녕하세요 했고 반갑습니다 했죠. 네. 오늘 날씨 어때요 물어보면 챗GPT에 넘어가는 건 안녕하세요라고 제가 말한 거랑 반갑습니다랑 제 두 번째 질문인 날씨 어때요를 같이 보내주는 거예요. 그러면 챗GPT가 이걸 받아갖고 과거와 현재 데이터 순서를 보고 맥락을 보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예전에 했던 질문 같은 것도 대답을 하는데 이게 몇천 단어 넘어가면은 더 이상 안 들어가요. 그래서 아예 기억이 날아가는 거예요. 그거는 3부에 얘기하시죠. 네. 제가 궁금한 부분. 예. 그 인공지능 공부하면서 가장 궁금했던 부분들이 기억을 어떻게 저장할 것이냐. 우리 반도체 산업에도 굉장히 메모리 산업에서 굉장히 중요하고
이거를 하면 진짜 인간이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저는. 아, 그래서 예.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는 좋아. 3부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정혜성 작가님과 함께하는 AI 혁명의 미래에 대한 대담 나누고 있습니다. 정혜성 작가님과 함께하는 AI 혁명의 미래 제3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2부 끝에 말씀을 나누었던 게 이게 이제 전력이 들어오는 그 현 시점에서 챗 GPT는 인간의 어떤 요청이나 문의에 대해서 대답할 수가 있는데 예, 그렇죠. 그게 이제 심지어는 아주 긴 단어가 되면 안 된다. 그 결국은 그게 뭐냐면 연산 수준에 있어서 그렇지 메모리 기능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인간의 어떤 기억 저장 장치가 챗 GPT나 이런 데는 없다는 개념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앞에서 우리 다른 신경망 뭐 개고양이도 말씀드렸지만 학습은 아주 느려요. 네. 그러니까 제가 예를 들면 심지어 학습을 열어주지도 않겠지만 챗 GPT에서 저에 대해서 난 정인성이라고 해 반가워라고 해서 얘를 학습시키려고 해도요. 네. 그 바다에 잉크방울 하나 떨어뜨린 거랑 똑같아요. 학습.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제 한마디 전도로는 움직이지 않아요. 왜냐? 그렇지. 그렇게 해야만 인공신경망 학습시킬 수 있거든요. 그렇죠. 파라마운트에 한 줄밖에 안 되는 걸 가지고. 예.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캐나다의 팀이 개발한 방법론의 단점 중 하나인 거예요. 장점은 뭐냐 하면은 예전에는 억지로 학습시키려고 하면 막 그냥 터지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터진다고 하는데 쉽게 말하면은 완전 이상한 말 하면서 브레이크다운 하는 거죠. 네. 근데 이제 힌튼 박사의 방법론은 브레이크다운 하지 않는 방법론인 거야. 서서히 바꿔가면서. 네. 단점은 뭐냐 하면 인간처럼 그 단기 기억, 장기 기억 전환이라는 개념이 없어요. 네. 챗GPT의 실제 구조 어떠냐 하면 챗GPT라는 신경망이 떠 있는 컴퓨터 수백 개가 네. 이렇게 서버에 있고요. 제가 질문을 하면 그중 아무데로나 들어가요. 얘는 절 기억하지 않아요. 그렇지. 얘는 그러니까 제가 예전 꽈배기 집에 가서 꽈배기 2개 좋아하면 꽈배기 2개 주는 것처럼 네. 제가 했던 과거의 질문들과 현재 질문을 합치면 대답을 현 시점에 내놓는 물건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경망은 너무 커서 학습시키기가 힘들고 개개인에게 나눠줄 수도 없잖아요. 예를 들면 이게 한 몇천 개 있을 것 같은데 그 네. 신경망이 그 전 세계 1억 명 사용자 있다면서요. 네. 그 1억 명 사용자가 했던 말이나 대화 이 사람의 특징을 그 몇천 개에 전부 저장할 수 있을까요? 이거 멀쩡할까요 그러면? 그러니까 신경망 그 학습된 신경망은요 우리가 사용하면 딱 그 상태로 얼어 있어요 항상. 그렇지. 딱 프리즈가 된 채로 있고 요청이 들어오면 답변만 할 뿐이에요. 그러니까 인공신경망 자체에는 기억력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게 뭐냐면 야 이거 기억 메모리 뭐 얼마나 들겠어 이거 예를 들어서 할아버지 할머니가 뭐 이렇게 대화 로봇을 챗 GPT를 만든 거야. 그러면 이 사람이 나는 과거에 이랬어라고 했던 거를 만약에 그 메모리에 기억을 시켜 놓는다면 그 사람 계정으로 그럼 이 사람하고 대화할 때는 지난번에 그러셨었죠? 그 얘기 하셨죠? 뭐 이러면서 될 거 아니에요. 그 한계가 그 3,000단어, 6,000단어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지금 할아버지 할머니가 챗GPT랑 대화를 한다. 왜 대화한다고 느끼냐? 예전 할머니가 어이구 허리가 아프네, 뭐 등이 아프네 이런 얘기를 하면은 챗GPT가 뭐 위로의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 챗GPT는 이 대화의 흐름이 끊기지 않은 것처럼 보이려고 그 다음에 할머니가 말을 걸면 그 3,000단어나 6,000단어 안에서 기존의 할머니가 했던 말이랑 챗GPT가 스스로 대답했던 내용을 전부 다시 되먹이는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3,000단어, 6,000단어 정도만 기억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신경망에 기억된 게 아니고 어디 뭐 데이터베이스에 기록돼 있을 거예요, 실제로는. 그래서 이것도 할머니가 말을 계속 오래 걸면 예전에 했던 말 완벽히 까먹어요. 정확하게 넣어줄 수 없는 거예요, 신경망에.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 신경망에 넣을 수 없지만 신경망이 대화했던 내용을 어떤 그 저기 하드 메모리에 뭐 SSD거나 이런 데에다가 넣었다가 그 사람이 왔을 때 뭐 자기 입력을 하면 지금도 그렇게 돌아가잖아요. 예. 지금 월 사용자가 1억 명인데 챗GPT 1억 개 떠 있을 것 같아요, 그쪽에. 그건 아니죠, 불가능. 그거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지금도 챗GPT는 그 자기 상태가 없는 상태로 몇천 개 떠 있고. 제가 과거에 했던 대화 기록 그 챗GPT 들어가 보면 시작했던 대화 테이블이 다 떠요. 이제 첫 번째 대화 뭐 날씨 대화한 거, 프로그래밍 대화한 거 이런 게 있는데 그 대화를 눌러서 들어가면요. 마치 그 대화를 이어서 하는 것처럼 대답을 해요. 그건 지금도 되고 있다. 그러니까 그렇게 돌아가. 그냥 그 한계가 이제 3,000단어 아니면 6,000단어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 파라미터를 구동시킬 수 있는 한계라고 봐야 되겠죠, 그거는. 그러니까 처음에 학습시킬 때부터
최대 3,000단어나 6,000단어 안에서만 연관성을 파악하게 학습된 거예요. 네. 왜 그렇게 학습시켰느냐? 마치 인간이 대화하는 것 같은 착각을 보여주려는 거죠. 인간이 대화라는 거 한 번 질문하면 답변 오고 요거 있죠. 네네. 우리는 그렇게 느끼지 실제로 얘는 과거 대화를 이따만큼 넣는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챗GPT 같은 건 이런 식이에요. 예를 들면 제가 과속딱지를 받았는데 인간은 과속딱지가 날라오면요. 언제 한 거지? 이렇게 막 기억을 거의 무한하게 거슬러 올라갈 수 있죠. 근데 얘는 그 윈도우가 3,000단어인 거예요, 얘한테는. 네. 그리고 그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 실제로 그 3,000 몇 단어에 해당 한 방에 집어넣는 거예요, 그냥. 네. 그렇게 하면은 챗GPT 입장에서 모든 게 현재지만 과거의 대화가 잔뜩 들어가 있는 것뿐이잖아요. 근데 대신에 그걸 넘어가면 이제 먹통이 되는 거고. 예, 그러니까 챗GPT한테 제가 몇천 단어 넘는 글을 요약하라고 하면 요약을 못 해요. 왜냐하면 그 글 전체가 안 들어가거든요. 그거는 그 어떤 그 GPU나 이런 그 하드웨어의 한계 때문이라고 봐야 되나요? 하드웨어랑 데이터 모두 한계였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3천 단어 늘리는 건 되게 힘들어요. 이거 앞으로 이런 기술에 관한 글을 보고 여러분이 예측을 할 때 되게 중요한 건데 네. 세상의 기술들 중에는 어린애가 크듯이 이렇게 서서히 성장해가는 기술이 있어요. 그러겠죠. 다른 한쪽의 기술은 뭐냐 하면 잘 발전 안 하는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면 제가 지금 한 10cm 높이 위에서 뛰어내렸어요. 네. 아무 일 없죠. 네. 20cm 위에서 뛰어내렸어. 아무 일 없죠. 네. 그러다 보면 제가 63빌딩 위에서 뛰어내려도 살 수 있을까요? 안 되죠. 한 5m 네. 이상 넘어가면은 네. 여기서 네. 지금 우리가 보는 이 GPT 같은 거에서 입력할 수 있는 길이 사이즈는요. 후자에 가까워요. 네. 얘는 그 2배 늘리면 4배의 연산이 힘들어지는 물건이에요. 네. 그러니까 저 어떻게 이러 해석하라는 거냐 하면 GPT-3가 좋다 나쁘다가 아니고 네. 어떤 분들 입장에서 인공지능 기술이 이렇게 빨리 발전하니까 나중에 이거 8,000단어, 10,000단어, 뭐 20만 단어 뭐 이렇게 되면 인공지능이 소설도 써주고 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네. 근데 그 방향으로 가는 건 되게 힘들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네네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걸 보는 분들 중엔 투자자들도 있겠지만 네. 인공지능한테 일자리를 뺏길까봐 막 두려워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이제 이분들도 어느 정도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내가 소설가인데 이제 통짜 소설은 아마 얘가 안 써줄 거고 그러면 얘가 몇천 단어 안에서는 그 일관성이나 이런 걸 찾아줄 수 있겠구나. 그럼 네. 그런 데 써야지. 요런 느낌으로 접근해야 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 신기술이 나오면 그쪽 방향을 포커스하는 게 좋다라는 이야기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부터 이제 그 중요한 거는 이 기술이 아주 신기하게 나온 건 맞아서 사람들이 신기해서 막 접속은 하는데 정말로 효용성 있는 사용처가 어딘지를 그러니까. 발견해내는 게 이제 AI에 있어 최대의 과제는 이걸 어디에 쓰는 게 가장 중요할 것이냐 뭐 이런 거가 되겠죠.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같이 규모의 경제가 큰 애들은요 학습 비용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얘들한테. 왜냐하면 이거 하나 학습시켜서 뭐 1년에 한 번 학습한다 그러면 이걸로 전 세계 서비스 할 거고 오피스에도 끼워 팔고 어차피 그 빙은 원래 망한 엔진이었으니까 네. 여기다가 써보는 거 그 나쁘지 않잖아요. 그렇죠. 마소 같은 큰 회사는 해볼만 해요. 네. 근데 제 회사가 작으면 학습 한 번 하는 거 비용도 엄청 크고요. 그러겠죠. 그거 학습 한 번 시키려고 이제 인터넷 데이터 말고 제가 쓴다고 하면 예를 들면 변호사면 변호사, 의사면 의사 이렇게 그쪽에 맞는 데이터를 모아야 된다는 소리잖아요. 그러겠죠. 근데 그 데이터가 정말 학습에 필요한 만큼 있느냐도 문제인 거예요. 예를 들면 제가 한국에서 변호사 상담용으로 쓰려고 예. 이걸 학습시키려고 했는데 이거 학습시키면 미국에서도 못 쓰죠 일단. 한국 변호사 학습시켰는데 어떻게 그 데이터를 다시 써요. 그렇죠. 미국 변호사용으로. 그러면 얘 시장은 한국 변호사 마켓에서 상담봇으로만 딱 제한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학습할 때 컴퓨터 비용 똑같아요. 마이크로소프트 1회 학습이랑. 아, 학습 언제 한 번씩 시켜야 돼요. 중요한 법안 하나 통과될 때마다 시켜야 돼요. 그리고 이제 그 데이터를 넣는 것도 문제네요. 변호한 네. 예를 들어 뭐 판례 뭐 무슨 법 이걸 다 때려 넣어야 되는 거잖아요. 예, 그리고 이 챗GPT 같은 게 좋은 점 중 하나는 프로그래밍 대답은 잘하고 수능 대답은 못하잖아요. 그 인터넷에 질 좋은 프로그래밍 데이터가 많아서 그래요. 네. 그러니까 그런 데이터 만드는 비용이 낮은 거예요. 음. 왜냐하면 프로그래머들은 스택 오버플로우 이런 데 가면요. 프로그래머들 성격 다 그래 막 나름 잘난 척도 하고 싶고 네. 지구촌에 있는 누군가를 돕고 싶은 생각이 많기 때문에 네. 질문이 오면 정성스럽게 답을 해줘요. 네. 그리고 좋은 답에는 좋아요가 박혀요. 네. 그리고 이건 진실이 바뀌지 않아요. 10년 뒤에도 이 코드는 돌아가요, 확실하게. 그러니까 이런 쪽의 대답은 잘 해요, 당연히. 왜냐하면 이런 데이터 만들기 쉬우니까. 네. 근데 변호사나 이런 거를 국내에서 하려고 하면
데이터 만드는 것 자체가 고통이겠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이 내 일자리를 뺏을 거야 아니야, 세계를 바꿀 거야 아닌가 따지려면 요 비용 요소를 다 보셔야 돼요. 네. 학습에 필요한 그 학습용 컴퓨터 가격, 그 데이터 만드는 노력이랑 가능성부터 봐야죠. 네. 특히 변호사 같은 거 아마 학습시킬 만큼의 그 한국어 데이터가 없다고 하면 변호사를 시켜서 데이터를 만들어야 되죠. 그러면 데이터 만들 때는 판례 보고 막 점수도 매겨야 돼요. 네. 그리고 그 법이 바뀌면은 이거 점수 바꿔서 또 학습해야 되고. 네. 그럼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이게 또 질문인 거죠. 그러니까 이런 요소들을 고려해서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오히려 기술이라든가 좀 정해진 답을 할 수 있는 쪽은 진보가 좀 빠를 수 있지만, 그렇죠. 뭐가 변화되는 이 타겟팅이 막 뭐랄까 타겟팅이 계속 변화하는 것들은 굉장히 어려울 수도 네. 있다라는 얘기가 그래서 제가 그 MS 워드 같은 거에 좋다고 생각해요. 네. 저도 이제 책 썼을 때 첫 책에서 많이 들었던 이야기가 왜 이렇게 문법 많이 틀렸냐. 문법이 아니고 오타가 많냐. 오타 탈 근데 GPT-3 같은 거에 그 몇천 단어 한계를 보잖아요. 네. 오타 찾는 거 할 수 있죠. 네. 그렇죠. 왜냐하면 연관성이 없으니까 거대한 연관성을 분석 안 해도 되거든요. 네, 그렇죠. 그러면 제가 원래는 책을 다 읽으면서 나름 한 건데도 틀린 거잖아요. 그렇게 할 필요 없고 문단마다 넣어서 해결했으면 됐다고요, 실제로. 그렇죠. 네. 그러면 맞춤법 검사를 아마 쉽게 했겠죠. 네, 네.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기술은. 네. 그래서 보면 이게 참 재밌는 건데 그렇게 오픈 AI는 그 1조 원대 투자를 봐서 챗봇 만들었잖아요. 근데 요즘 인터넷에 보시면 그 그림 그려주는 AI도 되게 잘 돼요. 네. 스테이블 디퓨전. 예. 여기 그 링크드인 들어가면은 직원 몇 명인지 아세요? 10명이요. 네.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거예요? 투자도 안 받았죠. 이건 마이크로소프트 투자도 안 했어요. 네. 이게 왜 되겠어요? 데이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스테이블 디퓨전 그 그림 그려주는 애는 찾아보면요. 이런 식이에요. 제가 기초 그림을 넣을 수도 있고 안 넣을 수도 있는데 그림을 그려달라고 하고 그 프롬프터 제가 요청을 적어요. 예를 들면 뭐 머리가 길고 뭐 겨울 점퍼를 입은 사람이 어디에 서 있는 걸 그려줘 이렇게 하면은 그렇게 해서 그림을 그려주는 거예요. 얘가 꽤 잘 네. 그리죠. 네. 근데 왜 그게 되느냐? 인터넷에 그런 조합의 데이터가 많아서 그래요. 이게 무슨 말이냐 싶지만 당장 인스타그램을 가도 네. 혹은 뭐 그 일러스트 그린 사이트를 가도요. 해시태그라는 게 붙어 있죠, 다. 네. 예를 들면 어떤 그림을 그려놨다고 하면 그림이 뭐 무기를 그려놨으면 뭐 창, 검 이런 식으로 해시태그가 달려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해시태그와 그림을 모아서 학습시키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데이터 가공의 비용이 엄청 낮잖아요. 여기는. 그러니까 그 그림 그려주는 AI가 되려 잘 되는 거예요. 네. 데이터가 많거든요. 그런 식으로 따지면 구글 같은 경우 이용할 수 있는 데이터가 거의 무한이라고 봐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근데 말씀드렸지만 데이터의 가공 비용도 낮아야 돼요. 근데 구글 특히 이 챗GPT도 문제는 맞지만 데이터 40테라 있었다고 했잖아요. 네. 그중에 학습했을 거 680기가를 출연했다니까요. 그러면은 90 몇 프로를 버려야 되는데 뭘 버리고 뭘 택할지 누가 정했겠어요? 네. 사람이 정했죠. 네네. 비용이죠, 그거. 사람이 정하는 건 모두 비용이다. 예. 네. 그래서 문제인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학습시킨 GPT-3조차 그 이런 상호작용하는 대화에서는 잘 못하는 게 많아서 네. 챗GPT에서는 이제 사람이 직접 피드백하면서 학습시켰어요. 뭐 40 몇 명이라는데 기억은 잘 안 나요. 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비용이 계속 들어가고 정량적으로 해결되지 않는 요소가 꽤 많은 거예요. 안에. 네. 네. 그러니까 이 기술의 강점과 약점이 딱 보이죠. 이제 이렇게 학습이 힘든 이유 중 하나 사실 제가 이 신경망 학습이 느려서 그런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학습의 속도가 너무 느리니까 최대한 과거의 대화까지 뭐 3천 몇 단어까지 전부 긁어서 문맥 파악을 하게 시켜놨더니 신경망이 엄청 커진 거예요. 그 GPT-3, 그 챗GPT 원형이죠. 그거 전 단계인 GPT-2는요. 네. 크기가 100분의 1도 안 돼요. 제 기억으로. 네. GPT-3의 100분의 1밖에 안 되는데 그래도 한 1500단어를 받아요. 얘가. 네. 그러니까 이거 2배 키우는데 거의 100배 가까이 커졌죠. 네. 사이즈가. 네. 그쪽 방향 발전이 얼마나 힘든지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4단 GPT-4가 나오면 이제 수조의 파라미터가 형성돼야 되는 거죠. 저는 현실적으로 그렇게까지는 생각 안 할 것 같아요. 오픈 AI는. 네. 왜냐하면 이게 지금 반도체 기술 발전하는 거랑 발이 하나도 안 맞고 솔직히. 너무 많이 간 거지 얘네들이. 왜냐하면 이 얘네가 GPT-3 처음 아이디어 냈을 네. 때 있었던 V백으로 네. 1년 정도 학습을 시켰다는데 그러면 여기서 또 100배 키우면 반도체가 100배 빨라져 있는 상황 아니면 2017년보다 네. 학습 시간 이제 1년에서 10년 갈 건데 그거 어떻게 할 거예요? 그 게다가 지금 엔비디아 최신형 A100이 예.
개당 2천만 원이라면서요. 네, 뭐 그렇죠. 근데 이거를 A백, 뭐 이제 아마 H백을 한 10,000개 단위로 사고 있을 것 같은데 이거를 그러니까 수천 개를 사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학습하려면 그러니까. 예. 그거 학습시키려면 이거 수천 개 사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서비스용은 따로 있죠. 네. 그러니까 추론용은 또 따로 있어야 돼요. 음. 그러니까 사용량이 적고 학습 자주 시켜야 되는 곳에는 갈 수가 없는 거야 이게. 네네. 예. 그러니까 어마무시한 비용이 들어서 사실 위탁으로 다 AI를 돌려줄 수는 있지만 이걸 가지고 일반인들하고 뭘 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비즈니스 모델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건 비즈니스 모델을 뭘 잡냐에 따라 다른데 제가 말씀드린 MS 워드 같은 게 그래서 좋은 거예요. 예를 들면은 아까 말했던 것처럼 문법 틀린 거 찾아줘. 아니면 신문 기사 하나쯤 요약해줘. 3,000단어 정도 요약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런 데는 쓸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글을 요약하는 것 자체는 어떤 그 지식이 엄청 필요한 게 아닌 이상 네. 한번 학습시켜 놓으면 계속 쓸 수 있잖아요. 재학습이 자주 필요하지 않다는 거죠. 그렇군요. 그런 데는 쓸 수 있으니까 아마 한 거겠죠, MS도. 네. 근데 최신 버전은 못 돌아오겠네. 일단 최신의 뉴스 뭐 하는 거는 데이터 값을 넣어주기 근데 전까지. 이런 식인 거죠. 쉽게 말하면 제가 2021년에 잠든 거예요. 이제 2년 정도 잠들고 오늘 일어났어요. 네. 근데 저한테 난생 처음 보는 뉴스 기사를 요약하라고 하면 못 하겠어요. 과거의 능력은 있으니까 요약은 할 수 있죠. 예. 그러니까 요약이라는 그 작업 자체는 완전히 모르는 고유명사가 나와도 할 수는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을 쓸 수 있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그 지식 자체가 자주 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학습을 시킬 때. 네. 이제 그렇게 지식이 자주 변해야 되면 그 3,000단어 안에 무조건 우겨 넣어야죠, 이제. 또 그 3,000단어 안에서는 뭔가 새로운 걸 가르치면은 얘가 대답해요. 예를 들면 제가 걔한테 물어보면 증시각독이라는 걸 몰라요. 네. 왜냐면 한국이니까. 네. 그럼 제가 증시각독이라는 게 뭐고 어떤 채널인지 알려주고 네. 이 증시각독이 이제 유튜버를 대상으로 한 1,000단어 정도 소설을 써봐라 그러면 소설을 써요. 유튜브 관련해서. 네. 딱 그 정도 할 수 있어요. 네. 이거 엄밀하게 학습된 건 아니죠. 음. 그냥 증시각독에 대한 설명이란 제 요구사항 한 번에 보고 답변한 거죠. 이 인터넷을 긁어가지고 얘가 거기서 그런 정도를 만들어서 그 정도 답변을 간단하게 할 수는 있다. 인터넷을 긁는 건 아니고 제가 넣어주는 거예요. 질문에다가. 그래서 넣어줘야 되는 거예요. 예. 지가 알아서 인터넷을 긁는 건 아니고. 그거는 붙여야 하죠.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는 그래서 챗GPT에 인터넷을 붙인 것도 실험했는데 아마 실제로는 이렇게 돌아갈 거예요. 제가 뭔가 검색어를 치면 지금도 구글 같은 거 치면 검색 결과 쭉 나오잖아요. 네. 그 검색 결과 중 앞에 몇 개를 챗GPT에 넣은 다음에 그 값을 요약하라고 시켰을 거예요 아마. 이거 제가 그냥 프롬프트에 요약하라고 한 거랑 똑같죠 사실. 네네. 제가 기사를 컨트롤 CV에서 요약해달라는 거랑 똑같겠죠 이거. 네네. 예. 자, 그러면 이제 기술적인 얘기까지 하나 더 하고요. 사실은 우리가 잠깐 언급했던 엔비디아로 인해서 이 그 인공신경망이 만들어지기 시작했는데, 네네. 근데 엔비디아가 지금 거의 진짜 완전 확고하게 인공신경 쪽을 완전히 장악한 거죠. 뭐 지금까진 그렇죠. 네. 근데 이렇게 좀 큰 기술이 나오면은 얼마든지 바뀔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앞에서 봤던 거 이제 네. 어떤 GPT-3가 특정 영역에 혹은 이런 거대 신경망이 적용되는 걸 가로막는 장벽들이 뭐였나요? 데이터였고 네. 그리고 그 학습 비용이랑 추론 비용이죠. 예. 요 세 개가 장벽인 거예요. 이제 원가가 걔네들을 그 허용 안 하면은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예를 들면 데이터 없으면 뭐 그냥 어쩔 수 없으니까 끝내고. 근데 제가 예를 들면 어떤 사업에 예전 구글이 이제 검색 엔진에 전부 GPT를 붙이고 싶은데 네. 비용을 계산했더니 너무 비싼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러겠지. 근데 자신들이 비용을 이렇게 쪼개 보니까 학습이 오래 걸린다가 원인이었으면 그러면 엔비디아 칩 아니고 다른 칩을 한번 써볼 수 있죠. 왜냐하면 구글도 자기들 그 TPU 있으니까. 네. 그렇게 해서 비용이 그 학습 비용이 10분의 1 줄어들고 추론이 10분의 1 준다 그러면 써볼 수 있죠. 단 엔비디아용으로 써진 코드들은 안 되니까 이제 또 새로운 길을 개척해야죠. 그 인공지능 처음 했던 사람들이 CPU 안 쓸 때 했던 일이에요. 잘 보면. 이게 이제 그 지난번에 우리가 엔비디아 공부를 과거 했죠. 우리 정인성 작가님과 반도체 역사, 반도체 이야기를 하면서 나누었는데 이 네. 쿠다가 이제 완벽하게 그 생태계를 다 지금 포섭을 한 상태인 거죠. 그렇죠. 예. 네. 잠깐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쉽게 말씀드리면 쿠다라는 거는 그 엔비디아가 그 엔비디아 칩용으로 프로그램 짜기 좀 쉽게 해주는 도우미 같은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인공지능을 처음 할 때는
그 인공지능용 코드가 없잖아요. 네. 전 세계 어딜 가도 없고 직접 써야 돼요. 그 대학원생들이나 교수가 직접 써야 되는 상황인데, 근데 GPU로 하면 잘 될 것 같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쿠다라는 거에 도움을 받아서 일단 억지로 열심히 짠 거예요, 프로그램을. 네. 근데 인공지능 잘 됐잖아요. 음. 그러면 저도 따라 해야겠죠. 얼른 돈 벌어야 되니까. 네. 그러면은 일단 캐나다 사람들이 했던 거 다 따라 하는 거예요, 저는. 그리고 당연히 엔비디아 GPU 사서 쓰죠. 그럼 당연히 쿠다 프로그램을 네. 가동시켜야 되는 거고. 그렇게 해서 전 세계로 퍼진 거예요, 인공지능의 네. 쿠다, 그 엔비디아는. 예. 그게 지금 엔비디아가 갖고 있는 진짜 장벽이죠. 네. 과거 인텔과 같은 장벽이처럼. 예.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오픈 AI 같은 데도 새로운 칩을 써볼 수는 있지만 이 지금 GPT-3 이미 환경이 다 갖춰져 있잖아요. 네. 그리고 자신들이 그 같이 일하는 마이크로소프트는 어차피 전 세계적으로 규모의 경제가 되고요. 그러니까 딱히 다른 칩을 안 써봐도 될 수 있죠, 이 경우는. 네. 예를 들면 제가 이런 대형 신경망을 하려는 사업이 그 추론의 원가가 한 10분의 1은 돼야 돼요. 10분의 1로 추론의 원가를 줄이면 확 잘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새로운 반도체들 써보는 거죠. 그 책에서 언급된 여러 가지 이제 칩들이나 이런 그 제품들이 있었는데 오히려 제 눈에 띄는 것은 이 판세를 역전하기는 거의 불가능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다가 그 인텔이 만들었던 칩. 로이히 같은 거. 네. 그건 그 이론적인 건 되게 좋더라고요. 근데 네. 걔도 이제 비슷한 문제가 있어요. 역시 어떻게 학습시키는지 잘 몰라. 안 해봤으니까 그거는 당연히. 왜냐하면 대충 인간의 학습이랑 지금 그 캐나다에서 만든 역전파가 어떻게 다른지는 알아요, 우리도. 그래서 그 학습 속도는 엄청 느리고 대신 학습시키다 제가 터진다 그랬잖아요. 네. 터지는 일이 줄어든 거예요. 음. 근데 이제 그 대가로 그 인간처럼 어떻게 보면 신경망의 기억이랑 판단이 섞여 있는 형태는 만들 수가 없죠, 지금. 네. 이제 그래서 그런 걸 좀 따라해 보겠다는 게 그런 인텔 로이히 같은 칩인데 네. 역시 그걸로 어떻게 신경망 학습시키는지 잘 몰라요, 우리가. 그 잠깐 로이 그 칩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 엔비디아 칩 같은 건 쉽게 말씀드리면 이거 그냥 CPU랑 비슷한데 네. 소수점 연산을 엄청 잘하는 애예요. 네. 그래서 메모리에다가 그 인공신경망의 연결 관계 이런 거 올려놓고 메모리에 있는 값을 바꾸는 방식으로 움직여요, 얘들은. 네. 근데 이제 로이 같은 칩, 뉴로모픽이라고 부르는 그런 네. 칩들은요, 아예 그 칩 설계 자체가 뇌세포랑 뇌세포의 연결 관계를 모사하도록 만들어져 있어요, 다. 네. 그리고 그 학습하는 방법도 이제 우리가 봤던 엔비디아 칩 같은 건 한번 이렇게 데이터 들어오면 우리가 로스 함수라는 거 만들어서 역전파란 방법을 쓰는데 얘는 좀 더 인간에 가깝게 학습해요. 인간은 그 추론이랑 학습을 같이 하거든요. 네. 동시에 해요. 인간은 그러니까 이 어떤 결과값이 좋건 나쁘건 간에 네. 활성화됐던 뉴런이 있으면은 그 다음에 연관 있는 애가 학습이 딱 되는 식이에요. 예. 예를 들면 인간은 이렇게 동작하잖아요. 이게 딱 맞는 비유는 아닌데 예를 들면 지금까지는 제가 뭐 예를 들면은 메트로놈이 울리면 음식이 오는 걸 보고 침을 흘린다. 요런 관계였다고 하면 인간의 학습이 쭉 되면은 메트로놈 하면은 그 음식이 올 가능성이 높은 걸 알고 음식이 오면 침을 흘릴 가능성 높은 거 아니까 요 사이가 이렇게 빠르게 뚫려버리죠. 네. 그런 식으로 학습시키겠다는 거예요. 음. 아이디어는 좋죠, 당연히. 근데 이게 지금 잘 되지 않는 것 뿐이죠, 역시. 네네. 뭐 이미 뭐 넘사벽으로 지금 엔비디아가 커져가지고. 네. 그것도 그렇고 엔비디아가 지금 쓰고 있는 이 인공신경망 방식도 나온 거 60년대잖아요. 네. 60년대에 나왔는데 그거를 안정적으로 학습시키는 방법을 찾는 게 너무 힘들었다고요, 네. 그동안. 네,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도 이제 안정적으로 학습시킨 거. 왜냐하면 이게 뇌세포를 따라했다고 했지만 진짜 뇌세포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뇌세포랑은 다른 측면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뇌세포랑 비슷하지만 완전히 그걸 따라하면 안 되죠. 또. 그러니까 여기서 이게 안정적으로 학습되고 원하는 일을 할 수 있게 만드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결국은 들어보니까 그런 엔비디아의 아성을 깨려면 엔비디아는 사실은 너무나 많은 파라미터를 읽어내서 추론하게 되어지는 쉽게 얘기하면 너무 비대해. 네, 그렇죠. 네, 너무 비대한데 이걸 아주 단순하게 예를 들어서 파라미터 뭐 수억 개 정도만으로도 다 끝내서 그리고 그 개별 패러미터를 학습시키는 시간도 훨씬 빠르죠, 얘가.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인간처럼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인간이 뭔가 하나 생각하기 위해서 그렇게 많은 생각을 하고 답을 내지는 뭐 않잖아요. 그렇진 않죠. 근데 네. 그렇게 말씀하셔도 실제 안에서 간단하게 지나갔다는 생각은 하면 안 되죠, 인간도. 사실은 순식간에 확 했다가 확 줄었을 수도 있어요. 이제 로이히 같은 건 좀 더 그쪽에 가깝긴 하죠. 네. 근데 역시 그 이론적 돌파가 아마 부족하지 않을까 생각해요. 네.
예, 아유 오늘 끝으로 뭐 그 AI 공부하실 때 도움이 될 만한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좀. 뭐 해주시면. 저는 이제 되게 오늘 어려운 얘기를 많이 했고 여기저기 궁금해하실 만한 것들을 많이 물어봐 주셨는데 저는 이제 항상 볼 때 여기도 그래요 경제 채널 같은 거니까 금융이고 좀 기술을 볼 때 너무 겁먹지 않고 우리가 알고 있는 방법 물론 어떤 경제적인 분석 방법 그리고 뭐 이렇게 아까 말했던 것처럼 원가 분리하고 얘의 특징은 뭐고 이런 거를 보면서 차분히 생각을 하면 두려울 게 없다고 생각해요. 네. 그리고 IBM과 구글 사례에서도 봤지만 우리가 인공지능이랑 간판을 붙여놓은 것들 있죠. 네. 근데 요 녀석들도 간판만 똑같고 완전히 그 기술이 다른 거죠. 쉽게 말하면은 우리가 예를 들면 어떤 투자자들이 이랬을 수 있어요. 아, 그 구글이 그 인공지능으로 대박이 났다. 그러니까 한 2, 30년 인공지능 했다 IBM도 곧 따라오겠지? 요런 생각을 했다고 해보세요. 그 시절에. 완전 틀린 투자죠, 이거. 왜 그렇게 판단을 했겠어요, 그때 투자자가. 그 둘이 간판만 갖고 완전히 다른 존재란 걸 몰랐던 몰랐지. 거죠. 기술이 완전 방향성이 틀렸다는 거를.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앞으로 인공지능 기술을 하고 뭐 투자하실 거면요. 인공지능 한다고 하는데 완전히 다른 물건들도 많아요. 아까 말씀하셨던 그 인텔의 로이히 같은 칩은 역시나 이거 잘 되면 지금 하고 있는 GPT-3 같은 거랑 완전히 그 기반이 다른 기술이에요, 이거는. 네. 이것도 또 하나의 단절적인 발전이 될 가능성이 높죠. 그렇죠. 그러면 역시 그쪽에서 치고 나가는 애가 있으면 빠르게 딴 애들이 따라올 수 있을까? 이런 거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네. 그렇게 접근을 하셔야 되는 거죠. 네. 네. 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투자를 하실 때 꿈은 좋은데 꿈이 현실화될 수 있는 그 연관성 있느냐 이것들을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꿈에 취하다 보면 기술에 취하다 보면 현실 가능성에 대해서 너무 적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저도 맞아요. 보면. 예. 그래서 그거를 하면 큰 실수를 하니까 그런 걸 연결할 수 있어야 좋은 투자를 하실 수 있다는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오늘 특별히 많이 끼어들었어요. 그냥 들어도 되는데 왜냐하면 제가 보니까 이거 잘 못 알아들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어렵죠. 그래서 제가 감이 좀 많이 끼어들었고, 그리고 거친 부분이 많았죠. 왜냐하면 인간이 이해하기 쉽도록 그 인간화된 단어를 제가 써가지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조금 거친 부분이 있었던 거 양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많은 분들이 인공지능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오늘 이 영상이 제작되었다. 그리고 앞으로 미래가 어떻게 되는지 상상할 수 있는 어떤 근본적인 사고 토대를 만들었다라고 한다면 저희는 역할을 충분히 다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렇게 오늘 귀한 시간 마련해 주신 정인성 작가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함께 해주신 분들께도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